네, 그러면 7월 18일 제네바 관계 자유시민 포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조신사 TV의 조신사 대표님 함께하십니다. 반갑습니다. 아담 TV의 김양순 대표님 함께하십니다. 반갑습니다. 박은경 TV의 관경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주혜기 TV 모르드게 TV의 김현희 대표님. 반갑습니다. 또 임요한 TV의 우리 임요한 목사님. 반갑습니다. 또 오늘 새로 오신 김경원 TV의 우리 김경원 대표님. 저번 주에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도 다뤄야 될 주제가 많습니다. 제가 한번 쭉 말씀드려 볼게요. 뭐뭐 다뤄야 되냐면은 일단 거리두기 4단계. 예, 이거를 정부가 시행을 해서 자영업자들의 분노가 폭발했죠. 그리고 코로나 방역 요 사기 방역 데이터가 나왔는데 요거 제가 좀 이따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이은혜 순천향 의대 교수가 폭로한 거거든요. 요거 보시면은 요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사기 방역을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재형 감사원장이 개헌 불가 선언 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윤석열, 이재명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면서 이낙연이 갑자기 등장하면서 폭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요게 문재인 정권의 여론 조작 및 부정선거를 하기 위한 작전에 들어갔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한국하고 미국에서 부정선거 지각 변동이 발생했습니다. 드디어. 뭐 이두봉 검사장이 인천지검의 검사장인데 배춧잎 투표지 그거 이외에 여러 가지 그 부정선거 증거들이 드러난 거를 이제 수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여튼 그리고 뭐 미국에서도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요 부정선거 관련된 요 부정선거의 진실이 밝혀지는 이런 사건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자연재해,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서유럽에서 100년 만에 최악의 폭우가 내려가지고 홍수로 120명이 사망했고요. 그리고 미국하고 캐나다, 미국 서부 이쪽에는 여전히 폭염이 지금 들끓고 있고, 다 문재인 때문이라고요? 그럼 먼저 거리두기 4단계 자영업자들의 분노 패널 좀 소개해 패널. 어렵게 모셨는데 오늘 패널 참석해 주신 우리 김통일 형제님 잠깐 짧게 한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채널하고 하나님의 군대고요. 저는 이제 사무엘 목사님 교회 다니는 청년입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또 우리 형제님 또 한번 또 뭐 여러 번 우리 패널 참석해 주셨지만 또 짧게 오늘 또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냥 하나님 믿는 그냥 청년이고요. 오늘도 그냥 보통적인 얘기하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거리두기 4단계를 발표함으로 인해서 자영업자들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자, 이게 제가 한번 뭐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한번 쭉 읽어봐 드릴게요. 거리두기 4단계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 자, 헬스장은 금지시키고요. 또 수영장은 가능하게 했고요. 그러니까 마스크를 안 쓰잖아요, 수영장엔. 근데 수영장은 운영 가능하게 하고 마스크를 쓰는 헬스장은 또 운영을 못하게 하고, 그리고 6시 이후에 택시도 6시 이후에는 2명만 탈 수 있습니다. 4명이 타다가 2명이 내리셔야 돼요. 오후 6시가 되면. 그러니까 버스하고 전철, 기차는 10,000원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가만 놔두고 택시만. 그리고 그러니까요. 그렇죠. 전철도 2명만 타는데. 아이고 참. 그리고 러닝머신 속도 있잖아요. 헬스장에서 하는 거. 요것도 시속 6km 이하. 음악 속도도 100에서 120 bpm 그 이하로만 유지하도록. 참고로 이 싸이의 강남스타일 노래 있지 않습니까? 요게 132 bpm입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뭐 웬만한 약간 댄스곡 같은 거는 이제 그 틀으시면 안 돼요. 하여튼 뭐. 아니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짜? 참 답답한데 우리 큰일 형제님은 또 좀 한번 좀 속 시원하게 좀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지금 얘기 듣다가 마지막 부분에 싸이 강남 스타일은 지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죠. 근데 BTS 노래는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뭐 120 BPM 이하인가? 아니, 뭐 그거를 떠나서 그거를 떠나서 BTS는 막지 못하는 거 아닐까요? 여론에 너무 그런가? 그런 부분 때문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정책을 피는 것 자체가 예. 형평성이 너무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시작하기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 웨이트 지금 헬스장이잖아요. 이 예. 지금 상황이 네. 환경적인 헬스장에서는 가장 호흡을 거치게 하는 게 무산소 운동입니다. 러닝이 아니고 무산소 운동이 그 자기의 가장 최대치를 맥스를 들기 위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무거운 거 들 때 우리 어떻게 듭니까? 으쌰 이렇게 들잖아요. 근데 러닝머신 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과연 어떤 것이 호흡이 거칠고 더 멀리 전파가 되겠냐는 거죠. 이 사람들 지금 이 만든 법안 자체가 운동을 안 해본 사람이에요. 예, 맞아요. 예, 운동을 안 해보고 이거 아마 좀 모르겠는데 정경 뭐 운동 안 하게 생겼잖아요. 예. 예, 그런 사람들이 만들었으니까 지금 이런 법안들이 예. 생긴 것 같고 그리고 또 이거 지금 아까 택시 2명 제한 있잖아요. 네네. 만약에 택시를 5시 50분에 탔어요. 4명이서. 네. 근데 정체가 돼서 10분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정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6시가 넘어갈 것 같아요. 그럼 2명이 내려야 됩니까? 그러니까요. 이 아니 근데 법안. 실제로 내렸대요. 그 동영상 나온 것도 있어요. 동영상이요? 실제로 내렸어요. 4명 타고 가다가 길가에 내렸다니까요. 2명이. 아니 밥 먹다가 그러면 6시 넘어가지고 그러면은 4명이서 먹었는데 2명은 밥 먹다가 나가야 되는 건가요? 나가달라고 요청을 미쳤어. 가게 주인이? 아니 그러니까 저는 문재인도 미쳤지만 참 우리나라 국민도 참 한심합니다. 한심해요. 항상 나가달라는 식당 주인도 웃기네. 예. 그러니까 그 마이크 있으니까요. 마이크 꼭. 아니 근데 이게 근데 이해는 가는 게 식당 주인도 그렇게 안 지켰다고 하면 업주한테 벌금을 엄청나게 때려버리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민 옥죄기가 맞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하고 싶지는 않는데 벌금을 때린다고 하니까 누가 신고하게 되면은 하루 일당이 아니라 한 달 수익이 날아가 버리니까 1차 150만 원, 2차는 300만 원이에요. 저기 그 우리 강은경 대표님께서 자영업자들 그 차 몰고 나와서 시위했던 현장 네, 찍었습니다. 예, 찍은 거 그거 한번 그 당시 상황 좀 말씀해 주시죠. 어땠는지. 자영업자들이 국회의사당에서 이제 국회 둔치에서 차량 시위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500명 차량 시위를 하기로 했는데 밤 11시에 하기로 해서 제가 9시에 국회의사당을 도착을 했는데 모두 다 차단을 한 거예요. 걸어가지도 못하게 해요. 건너가지도 못하게 하고 이제 교통타잔을 한 거죠. 예, 경찰들이 쫙가에서 그냥 다 차단을 해가지고 그러던 중에 종로로 온다 이런 정보를 받고 다시 또 이제 시청으로 왔어요. 시청 쪽으로 온다는 거야. 그때 이제 시청에는 차량 가는 사람마다 하나씩을 다 검문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쪽에는 의외로 좀 조용한 것 같아서 제가 강화문으로 갔어요. 강화문으로 갔는데 경찰이 쫙 깔려 있더라고요. 근데 한참 12시가 넘으니까 밤 12시요? 밤 12시가 넘으니까 경찰들하고 쌀카가 안곡역 쪽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 종로경찰서 쪽으로. 예. 그래서 얘들이 다 끝났나? 이 저지를 하니까 실패를 했나 보다. 이제 이러면서 돌아서 가지고 시청에 와서 마무리를 하려고 돌아서 오는데 어느 분이 댓글을 쓴 거예요. 마로니에. 그래가지고 택시를 바로 잡고 또 제가 이제 마로니에 공원을 갔거든요. 거기 갔더니 경찰이 쫙 깔려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였어요. 차량을 다 통제해갖고 마로니 쪽으로 다 모인 거예요. 마로니 쪽으로 모였는데 여기 청와대 가는 부근은 다 차단을 했어요. 차단을 하고 종로 쪽 뭐 이런 데 다 차단을 하고 마로니 공원에서 안국역 쪽 들어가는 데서 차단을 해서 서울대 정문에서 돌아서 후문으로 돌아서 밖으로 그냥 외부로 그냥 빼버렸어요. 그래서 그날 상인들은 이렇게 전조등 깜빡이를 이렇게 켜는 게 신호였거든요. 근데 제가 봐서는 뭐 500대는 안 되는 것 같았어요. 한 뭐 200대 정도 된 것 같았는데 그날 제가 실패였고요. 그저께는 제가 강화문을 갔는데 좌파들이 우리 실업자에게 5만 원씩 주자 이거를 이런 시위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정부 청사 앞에서 제가 이렇게 찍고 있었는데 자리를 피해달라서 제가 안 피해줬거든요. 근데 피해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나라 돈을 그래서 내가 얄미워가지고 계속 1시간을 버티고 있었더니 자영업자가 기자회견을 하는 거예요. 긴급 기자회견. 그래서 긴급 기자회견을 했는데 KBS, MBC, SBS, MBN부터 모두 다 왔어요. 채널 A부터 해서 모두 다 와서 했는데
유튜브는 저 혼자였어요. 우리는 몰랐기 때문에. 이제 그래하고 찍고 이제 저기 국무총리에게 이게 전달하는 것까지 해서 했는데 중요한 건 이분들의 그런 아픔이나 이런 걸 제가 느껴요. 근데 그 성명서를 보고 너무 실망을 했어요. 그 설명서에 뭐라 했냐면 교회하고 집회들이 전파한 거를 왜 식당기로 피해를 봐야 되냐. 4단계는 너무 많이 피해를 본다. 아니 그런 말만 뺐으면 우리들이 더 많이 지지를 해줄 텐데 마치 우한폐렴을 집회하고 교회가 전파한 것처럼, 물론 이거는 언론인들의 이런 이게 거짓말 속에 이제 그분들도 속아서 그런 건지 몰라도 그 말이 조금 너무 아쉬웠어요. 그 사람들의 상황을 회피하고 싶은 거 아닐까요? 누군가한테는 이런 부분들을 전가하고 싶어서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게 지금 4단계로 넘어간 시점이 민노총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민노총 그 이후부터 급속하게 얘네들이 지금 수치를 뭐 그것도 그렇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제가 안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자 보세요. 서울시 코로나 검사 건수와 신규 확진자 추이. 신규 확진자가 요즘에 뭐 1,000몇백 명씩 이렇게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검사 건수하고 똑같이 검사 건수가 늘어나니까 신규 확진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걸 누가 조사했냐? 이은혜 순천향대 의대 교수님이 요거를 데이터를 확보해서 이 데이터도 어렵게 확보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서울시에서 안 내놓는 거를 억지로 요거 데이터 확보해가지고 요즘 계속 유튜브에서 나오셔가지고 폭로하고 있어요. 자, 이거 잘 보세요. 검사 건수가 여기서부터 올라가잖아요. 여기가 언제인지 아세요? 여기가? 요 날이? 언제인 것 같아요? 대략. 4단계 격상범위. 그러니까 부정선거 인천 연수울 재검표한 그날서부터 검사 건수를 올린 겁니다. 여기 그렇죠. 보세요. 예? 딱 나오지 않습니까? 문재인이가 지금 왜 이러냐면은 왜 거리두기 4단계 이런 거 하냐면은 부정선거 지금 내색은 안 하지만 인천 연수울에서 배춧잎 투표지 그거 나온 게 충격을 받은 거예요. 겁먹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제대로 잠 못 자고 있을 겁니다. 밤에 여러 명이 지금 잠을 못 자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무리수를 쓴 거예요. 아니 누가 지금 거리두기 4단계를 합니까?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제정신이. 저는 문재인 씨가 지금 겁을 먹어가지고 지금 판단력이 굉장히 지금 무감각해졌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보시면은 자 이거 보세요. 이거 보시면은 자 검사 건수가 이렇게 늘어나는데 실제로 요 양성률이라고 그러거든요. 양성률은 줄어들고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세요. 여기가 중요합니다. 여기 검사 건수가 쭉 올라가는데 양성률은 줄어들고 있어요. 양성률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은혜 교수님이 하는 얘기예요. 순천향 의대 교수님이. 이름도 참 은혜로우십니다. 어제 사망자 수가 1명이라 그래요. 어제 코로나 사망자 수 1명. 1명. 그제가 2명. 백신 사망자는 425명? 근데 425명이 뭡니까? 지금 500명이 넘었는데요. 지금 훨씬 넘었어요. 500명이. 검사 제가 수를 검사 수를 18만. 이거 내가 이거 조사한 게 있는데 지금 검사를 하고 있거든요. 예. 얘네들이 이것은 결국에 뭐냐면 6월 28일 날 이 김부겸이하고 이 민노총 관계자들이 만나가지고 아마 짜고 치는 고스톱식으로 민노총에서 우리가 앞장서 갈 테니까 정부에서 알아서 조치를 해라 이런 식으로 아마 그 묵시적으로 의견을 맞춘 건 아닌가 하는. 예. 그럴 수도 있죠. 예. 지금 총재님은 지금 어떻게 지금 우리 그 자영업자들뿐 아니라 지금 국민들이 이 거리두기 4단계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좀 마음이 있어요. 저뿐만 아니라 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 이러한 것들을 모두 다 분노하시는 부분이 마찬가지고요. 예. 사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전 세계 트렌드와 확실하게 역행하고 있는 우리만의 이런 방식이 예. 아무리 사람들한테 말을 해도 우리 인식이 이제 너무 갖춰져 버렸어요. 그런 것 때문에 그 틀을 좀 빨리 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확진자 수가 줄어들 것 같습니까? 전파자가 안 될 것 같아요. 물론 가시적인 효과는 있을 겁니다. 이렇게 가시적인 하면 효과. 네. 예. 어떤 가시적인 효과를 좀 말씀하실까요? 인원 만약에 검사를 지금 검사 건수를 많이 늘렸다고 했잖아요. 네. 그것도 분명히 줄어들게 할 거고 그래서 이제 확진자 수를 점차 낮추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효과를 네. 봤다. 이렇게 해서 그렇죠. 4단계 해서 우리가 서로 힘들지만 희생을 해서 많이 낮췄다라는 식의 또 언론 플레이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지금 그러면은 이 거리두기 4단계가 언제 끝날 거라고 생각합니까? 아니 일단은 문재인 지금 가장 겁나는 건 8.15 광복절 집회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강북절까지는 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그때까지는 어떻게든 끌고 가려고 할 겁니다. 네. 분명히. 이 4단계가 원래 2주일간 하기로 했었다는데 아니 원래 이 거리두기가요 네. 연초부터 2주만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요. 1년까지 끌어왔어요. 그러니까 예. 저기 예. 이것도 지금 시작한 이유가 8.15 때문에 예. 결국에는 8.15 때문에 한 거예요. 그럼요. 8.15 때문에 한 거죠. 8.15 예. 8.15 때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우파가 안 모일 것 같습니까? 모이겠죠.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모여야 안 되겠습니까? 모여야 됩니다. 모여야죠. 근데 모이면은 이거를 민노총처럼 이렇게 타겟이 조용히 될 할까요? 아니면 또 뒤집어 씌울까요? 아니 지금 영국에서 영국 런던에 100만 명이 모인 것 때문에 존슨 총리가 겁을 먹고 내일부터 다 푸는 거 아닙니까? 영국이 내일부터 4일째 거리두기 다 풀어요. 마스크도 없고 이제 그냥 다 풀어요. 다 풀어. 백신도 없고 마스크도 없고 거리두기 없고 다 풀어요. 어떤 제재도 없다는 거죠. 영국 지금 델타 변이 때문에 하루에 그 확진자가 3만 명, 4만 명 이렇게 나오는데도 그냥 다 풀어요. 왜? 네네. 영국 시민들이 런던에 100만 명이 모였거든. 지난 6월 말에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여야죠. 진짜 모여야 되는 게요. 예. 작년 8.15 때 그 살인자라고 하면서 8.15 집회 나간 사람들을 매도했잖아요, 정부가. 네. 그때 검사자 수가 전수조사해가지고 막 문자 보내고 이거 검사 안 받으면 당신은 뭐 매국노처럼 막 이렇게 매도했잖아요, 국민들을. 전 사람들한테 몇 차례에 걸쳐가지고 문자를 재난 문자를 예, 보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 검사 수가 3만 명입니다. 근데 현재 검사자 개체 수가 18만에서 20만 명이에요. 검사를 7배에서 6배에서 7배 더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수치가 나온다는 거죠, 지금. 그때 확진자하고 지금 확진자하고 곱하기 6배에서 7배를 하면 딱 이 숫자가 나와요. 그리고 지금 검사 수를 늘리려고 문자를 엄청나게 보내고 있대요. 그 목사님도 예. 문자를 아니 지금 예. 그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 자영업자 분들이니까 어떻게 보면 소상공이나 자영업자들의 그분들의 이제 거기서 일하시는 근로자들한테 검사를 받으라고 계속 문자가 온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확진자가 아닌데도 검사를 받아라. 검사를 안 받으면 꼭 안 되는 것처럼 압박감을 줘서 검사를 받으라고 계속 압박 문자가 온대요. 그러니까 선제 검사하라는 거예요. 선제 검사. 근데 여태까지 조용하다고 왜 갑자기 선제 검사하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 그러니까 아까 되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무서워할 상황이 아닙니다. 이거 지금 숫자가 검사 개체 수가 많아서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것뿐이지 이 병 때문에 결코 대한민국이 지금 이 병 때문에 확진자가 많고 병이 창궐한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언론에 미혹되지 마시고 이거는 완전히 사기 방향이에요. 완전히 사기 방향. 나오시는 분들 마음 다잡으시고 나오시면 분명히 이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까도 형제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문재인 힘 없고요. 이빨 다 빠져서 이제 목사님이 말씀하셨죠. 불면 날아가요. 우리가 8.15 때 이번에 진짜 제대로 불면 문재인 정권 날아갑니다. 저는 이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막을 힘이 없어요. 이제 문재인 정권이 국민들을 막을 힘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이거를 알아야 돼요. 확진자가 18만 하면은 17만 명이 검사자가 18만. 아니 아직 확진됐던 사람 그동안에 그동안에. 2년 동안에 네네. 1년 반 동안에 네네. 확진됐던 사람이 17만 명이라면은
이 사람이 다 죽은 것처럼 말하잖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2,000 죽은 명 사람이 2,040명이에요. 근데 이 숫자를 말하지 않고 확진된 자가 17만 명, 18만 명 이런 것만 얘기하거든요. 근데 걸리면 다 죽은 것처럼, 다 죽는 것처럼 네. 이거에 우리가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속으면 제가 안 돼요. 지난주에 그 데이터를 제가 다 그거 조사해서 계산을 해본 게 있는데 그거 안 가져와가 제가 대략 기억은 나거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가 그 처음에 그 이렇게 백신 접종 받은 사람이 그 어떤 아주머니 50대 아주머니인데 하여튼 그 아주머니가 백신 맞은 게 2월 6일인가 그렇습니다. 2월 6일부터 지금까지 하면 이게 130 며칠이에요. 140일 정도 돼요. 140일 동안 코로나로 사망한 사람이 400 몇십 명이에요. 근데 백신 맞고 죽은 사람이 540명이에요. 100명이 더 많아요. 100명이.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근데 이 숫자도요 되게 웃긴 게 뭐냐면은 코로나로 죽은 사람은 코로나로 안 죽었는데도 다 연관성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것도 있습니다. 갖다 예.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백신 맞아 죽은 사람은 백신 맞아 죽었는데도 연관성이 다 없다고 기저질환으로 더 빼버렸어요. 그런데도 백신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코로나로 사망하시는 분들은 다 7, 80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란 말이죠. 그분들은 코로나 아니고 그냥 감기만으로도 이렇게 돌아가셨을 가능성이 많은 분들이란 말이에요. 지금 확진자라고 해도 네. 죽을 확률이 검사 수의 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고요. 예, 그것도 그렇고요. 그 정도밖에 안 나와요. 예, 예. 네, 코로나 걸려서 죽지도 않고 백신 맞아서 살지도 않는 거죠. 그렇죠. 그 저기 명 양성률이 1% 이하라니까요. 네. 예? 양성률, 그러니까 100명 검사하면 1%도 한 명도 지금 그 확진이 안 된다는 거예요. 0.8에서 0.7로 내려갔다고 그랬습니다. 네. 양성률이 1% 이하라니까요. 지금 저기 검사 수만 그러니까 검사 대상이 몇 명이었는지를 밝히지 않고 확진자 수만 밝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몇 명 검사했는데 몇 명이 나왔다 이렇게 밝혀야 돼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하시죠. 질본청에 가서 데모를 한번 하자고요. 집회를. 질본에서 정확한 데이터를 깔아 국민들한테 깔아 몇 명 하루에 검사 몇 명 한 걸로 다 여기다가 내보낼 때 그러니까 뉴스에다가 내보낼 때 그러니까 확진자가 몇 명 이거 필요 없고 몇 명 검사해서 확진자 몇 명 나왔는지 정확한 기록을 해서 해놔라. 그리고 사망자가 코로나로 인해서 죽은 사망자 몇 명, 백신으로 부작용해서 죽은 거 몇 명, 공식화해가지고 이런 공식화해서 발표하게끔 가서 질본 앞에서 진짜 기자회견하고 질본 앞에서 그렇게 해야지 진실을 얘네가 가리지 못하게 해야지 지네들 편한 것만 갖다가 발표하고 국민들 이게 불안감 조성한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죠. 하시죠. 예. 네, 아시죠. 정경기를 우리 자유시민 포럼에 불러갖고 따져야 정은경은 솔직히 문재인하고 정은경이 여기 올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없기 때문에 따로 세팅장을 따로 바깥에다 만들어 놓고 거기서 해야지. 여기 아무나 오는 데가 아니에요. 서청대 앞에서 보면 어떨까요? 서청대. 박근혜 대통령님 계시는 그곳에서. 거기 그 청와대 옆에 거기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랑채. 아니 옛날에 망나니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죽였던 게 있잖아요.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몰랐어요. 사랑채 지금 청와대 옆에 그 불수대 있는데 그 망나니들 칼춤 추는 데인가요? 아니 거기가 아니고요. 거기 하여튼간 그 청와대 바로 옆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옛날에는 이제 바로 참수할 때 그 도서관에서 못하고 바깥에 나와가지고 망나니들 해가지고 참수했던 데가 있거든요. 거기가 어딘지 꼭 알고 싶어요. 제가 갑자기 하다가 생각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거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가 되게 유명한 데가 있어요. 어쨌든 간에 샜네. 용시 선생님 굉장히 싫어하는 건데 이렇게. 아닙니다. 어쨌든 이게 분노가 격해져가지고 어쨌든 이게 지금 어쨌든 코로나 사기 방역이라는 거는
그 전보다는 그래도 국민들이 많이 이제 공감하는 부분은 됐어요. 근데 여전히 아쉬운 거는 국민들이 저항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따른다는 거예요. 네, 네. 그게 이제 가장 좀 문제가 있는 거고. 지금 그리고- 수준이면 예. 폭동이 나고도 남아야 되는데. 그렇죠. 즉 자영업자들이 지금 그나마 일어나려고 하는데 자영업자 분들이 일어나려고 해도 그 힘이 너무 미약한 거예요, 사실은요. 이게 폭동이 일어나려면 사실 그 젊은 애들이 좀 일어나야 되거든요. 왜냐면 네, 젊은 맞아요. 애들이 한번 이삘 받으면은 이게 나가자 하고 나가는데 아 근데 지금 워낙- 이거에 대한 주범을 20대들한테 완전히 지금 몰아세우고 있잖아요. 맞아요. 예, 예. 이 사람 한강에서 술 먹고 막 20대들은 그런다고. 자기들이 그래서 보죠. 놀긴 놀았으니까 조금 거시기한 것 같으면서도 이거 항의를 해야 되겠으면서도 약간 그런 네네. 입장에 처해 있는 게 아니 아닌가. 그런 것도 있고 근데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아니 정부에서 워낙 청년들한테 지금 돈을 많이 뿌리니까 아니 그거보다 네, 20대 미만의 그 연령에 있는 학생들이 문재인 정권을 제일 싫어해요. 네. 그러니까 어르신들하고 이거 아셔야 됩니다. 30대, 40대, 50대는 별 감흥이 없어요. 근데 20대 미만들은 문재인을 굉장히 싫어해요. 학교에서도 얘기하는 것들을 보면 굉장히 문재인에 대해서 반감을 일으킵니다. 예. 문재인 싫어해요. 그래서 네, 싫어해요. 20대를 타겟으로 얘네들의 목적이 그거예요. 오히려 40대 50대 찢어놓는 거예요. 찢어놓는 거. 갈라치기. 그렇죠. 갈라치기 하기 위해서 특정을 지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매도하는 거예요. 자꾸 광화문도 그랬고 지금 보면 과거를 보면 다 갈라치기였어요. 결국에는 가족들을 갈라칠 거거든요. 나중에는. 아 근데 지금 20대가 일어나지 못하는 이유가요. 학교에서 수업을 못 하잖아요. 수업을 못하고 이거 그런 보는 것도 거 있죠? 있겠고. 그러니까 아이들끼리 만나서 이런 얘기도 하고 수업도 우리 못 일어나자 하는 이유는 그것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저는. 뭉쳐서 일어나자 하고 이게 나와야 되는데 학교를 다 차단하고 수업을 못 하니까 아이들이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네, 예, 만약에 그래서 학교에 모이면은 당연히 다, 예, 다 뭉치죠, 조직이 애들이. 되죠. 예, 조직이 좀 쉽게 되죠. 학교에 모이면은. 예. 지금 생각났는데 세금정이에요, 세금정. 네, 세금정. 그게 이게 세금정. 세금정 이거 칼을 베고 저기 물에다가 그 칼을 씻었다고 해가지고 세금정이에요. 아. 네. 예. 백정 사진을 하나 예. 죄송합니다. 예. 어쨌든 그러면은 지금 그 코로나에 대해서 국민들의 성토가 많은 건 사실이니까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질본본부에 좀 압박을 해서 정확한 통계 자료를 국민들한테 공개하고 코로나 그 확진자만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몇 명 오늘은 몇 명 검사해서 몇 명 나왔다. 그 다음에 코로나로 사망하신 분 백신 맞고 부작용 있고 사망한 사람 똑같이 기재해서 그래서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또 하나는 민노총에 대해서 민노총에도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지금 민노총에 대해서 8.15 때 작년 8.15 때 저는 이제 그 국민 민족 집회라고 하는데 국민 민족 집회 했던 거에 대했던 정부의 방침대로 민노총에게도 대하라는 거죠. 다 전수조사하고 다 전화해서 다 동선 추적해서 그 다음에 다 그 통신사들한테 정보 받아가지고 다 똑같이 하라는 거죠. 그 이재명이 뭐 하냐고 이재명 전화하라는 거예요. 이재명도. 토요일 장학금도 해야 되고. 그렇죠. 공파들만 하냐고요. 네, 다 해서 그 민노총 관련자들 그 집회 이끌었던 사람들 다 자가격리 시켜버리고. 그게 바로 걔네들이 노리는 수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뭐냐면 예. 8.15 광복절날 예. 우파 보수 집회를 할 수 없게끔 만들기 위한 하나의 작전인 것 같습니다. 아니, 예, 맞습니다. 민노총 애들이 나왔을 때 얘들이 잠잠했었거든요. 이제 우파 단체들이나 이쪽에서 이제 항의를 하겠는데 갑자기 4명을 갖다 확진자 나왔다고 해놓고 지금 이제 다시 이제 슬슬 흘리는 거 보면 짜놓은 각본입니다, 얘네들. 아니 물론 그런데 뭐 다 필요 없고요. 그냥 다 들고 일어나서 나가야 돼요. 지금 뭐 아니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맞습니다. 그런 짜놓은 각본에 그럼요. 우리가 속으면 안 된다 이 맞습니다. 얘기예요. 맞습니다. 뭐 계속 얘네 그냥 유혹을 다 합니다. 들고 일어나서 저기 광화문 나가야 돼요. 아니 지금 걔네들이 짜여놓은 각본이라고 하는 것도 동의하고요. 맞습니다. 걔네들이 짜여놓은 각본대로 우리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게 해서
걔네하고 똑같이 대우하면 우리도 받겠다라는 거예요. 네, 예. 왜 국민을 갈라치게 하고 왜 국민에 대해서 네 편 내 편 나눠가지고 맞습니다. 다른 잣대로 국민을 대하냐 이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우리 우파라고 할지라도 우리 우파가 만약 잘못했다. 그 저기 처벌 정광훈 받겠다는 목사님이 거예요. 8.15 때 그 어떻게 하신다고 하지 않았나요? 강경하게 하신다고 했어요. 강경하게. 아, 그러면 다 나가자고요. 다 나가는 거예요. 강경하게. 다 나가는 거예요, 그냥. 아니 8.15 때 선전포고 하는 건가요 지금? 네? 선전포고 하는 건가요? 아, 여기 제네바에서요? 아니 저는 선전 포고를 할 저는 그 급이 안 돼서 그 목사님 해주시죠. 아니 아니 해주시죠. 저는 그런 급이 안 돼서 아니 저도 끄면 안 돼요. 해주시죠, 아니, 목사님. 그래도- 아니 근데 8.15 때. 예, 해주시죠. 8.15 때 어쨌든 간에 국민들이 정말 더 이상 들고 일어나지 않으면 더 이상 기회는 없어요. 예, 사실은 이거 뭐 어느 누구 의지할 것도 없고요. 네. 어느 누가 이끄는 리더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그냥 맞아요. 외치는 소리예요. 우리가 외치는 소리. 왜 신문고가 있잖아요. 신문고. 예, 마음이 답답한 사람, 억울한 사람은 가서 신문고로 쳤어요. 맞습니다. 주위에서 못 나가게 말리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야 시끄럽다 조용해라는 사람이 있는데 뿌리치고 나가서 치는 거예요. 지금 물론 막는 사람이 있어요. 법적인 제재 가하겠다. 우리 엄중한 시기에 나와서 하면 안 된다. 무슨 소리냐고요. 우리가 답답해 죽겠는데. 우리가 억울해 1인 죽겠는데. 시위하러 100만 명이 나오자. 100만 명이 각자 예. 1인 시위하러 나가자고요. 그쵸. 누가 뭐 그래서- 불러서 나가는 것도 예. 아니고. 각자 네. 1인 시위로 나와서 거기서 이제 외치고 싶은 사람 외치는 거예요. 네, 그럼요. 예, 그래서 이번에 그 저기 그 민노총 집회가요. 예. 걔네들 입장에서 보면 대성공이었다고 보고요. 예. 왜냐하면 얘네들이 11월 3일 날 예행 연습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8.15를 못하게 압박용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성공을 했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11월 3일 날에 얘네들이 사회 대전환이라는 이 슬로건을 걸고 지금 결국에는 이제 그 기간산업의 국유화, 그 다음에 그 사유재산의 50% 국유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공산화로 지금 바꾸려고 얘네들이 하면서 문재인이한테 우리가 이러고 있으니까 문재인이 응답해라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11월 3일 날 행사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8월 15일 날 의의를 두는 게 뭐냐면요. 이제 대선 후보도 이제 윤곽이 드러날 거고 대선 후보에 대해서 이제 나올 거예요. 우파에서도 대선 후보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집회가 국민들이 나와서 원성해가지고 외치고 국민들이 하는 걸 보고 우리 국민들이 지지하느냐 지지하지 않느냐 선긋기 하느냐 선긋기 안 하느냐 참된 우파의 지도자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언론이 나오면 스포트라이트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윤석열이든 누구든 이거 국민들이 이렇게 나와서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 나 국민들 하는 거 나 지지한다. 국민들 하는 게 맞다고 본다. 이렇게 자신 있게 외칠 수 있는 우파 지도자가 있냐 이거예요. 네. 그리고 좌파에서는 물론 이제 뭐 한결같이 비난을 하겠죠. 하지만 우파에서는 어떤 리더가 나와가지고 국민들이 하는 거에 같은 편인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보자는 거예요. 나와서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네, 그것도 있고 지금 민노총이 아무리 뭐 11월에 뭐 설친다고 해도 이미 판세가 기울었다니까요. 제가 나중에 지금 주제로 말씀드리겠지만 부정선거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여튼 판세가 기울었습니다. 예. 보수 우파로 지금 판세가 확 기울었는데 언론들이 잠잠해서 그러지 이거 불똥이 하나가 터지기만 터지면 그냥 아마 난리가 날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작년 8.15 때하고 지금 올해 이제 8.15는 좀 다르다는 견해가 좀 있어요, 저는. 네. 예, 확실히 틀려요. 왜냐면 작년에는 문재인이 어떻게든 이걸 누르고 자기가 집권하려고 하는데 지금은 문재인 정권 말리기가 다가왔어요. 예. 다가왔고 네임덕은 옛날부터 시작됐지만 다가왔고 지금 이 8.15는 더 이상 문재인이 막아낼 힘이 없어요. 막을 수 없어요. 막아낼 힘이 없고 네. 그렇다고 하면은 정치인들도 눈치를 보고 막아요. 있다가 못 막아요. 예전에 작년에는 선긋기 다 바로 들어갔잖아요. 정치인들이. 근데 지금은 올해는 못 들어간다는 거죠. 올해는 그렇게 선긋기에다가는 정치 인생 끝나는 거예요. 지금 공무원 못 오는 거 봐요. 거리두기 4단계도 못 오잖아요, 교회. 겁나니까 지들도. 지금 끝나서 안 되는 게 아니고 네. 이재명이가 지시를 내리고 싶어도 자기 표 생각해서 지시를 내리는 게 아니고 각 지자체에다가 명령을 내려서 지자체에서 움직이게 만들죠.
자기는 손해보지 않고 손 안 대고 코 풀겠다는 거죠. 그 방법이고, 지금 8월 15일 날 문재인이 아무리 지금 이빨 빠진 호랑이라고 하지만, 이빨 빠진 호랑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국민들이 나와야 되는데 나와주느냐가 그게 저는 제 쟁점입니다. 누가 지도자가 필요 없어요. 내 나라 내가 살리겠다는 마음으로 내가 나와야지. 누구 지도자 보고 나왔습니까? 예. 지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다 누굴 보고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태극 들고 자유를 위해서 투쟁을 했습니까? 그걸 알아야죠. 이빨 빠진 호랑이면 뭐합니까? 국민들이 움직이지 않고 지금 또 이빨 빠진 호랑이 그 말에 복종을 하고 있잖아요. 마스크 쓰기, 거리, 저녁 이게 7월 12일부터 6시 이후로 못 다니게, 사람 두 사람은 못 다니겠잖아요. 제가 수원에서 집으로 오는 거리를 보니까요, 길거리에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전에 같으면 그 시간에 버스 타는데 사람들이 있었어요. 전혀 없고요. 용인 다와 가서 버스 타는 사람이 한두 명 보였고, 승용차, 버스 그 외에는 없었어요. 승용차도 많지가 않았다고요. 이렇게 국민들이 이빨 빠진 호랑이 앞에도 꼼짝을 못하고 승복하고 있으니 이게 국민들 정신 상태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깨어있는 100만 명만 모이면 안 근데 되겠습니까? 지하철을 네, 단축을 깨어있는- 시켰어요. 네. 그거 모르셨나 봐. 지하철 단축시켰습니다. 지하철 늦게까지 못 그러니까 대중교통 단축 운행 시킨 건 맞는데요. 예, 어쨌든 간에 이거는 뭐 지금 국민들의 권리와 자유를 완전히 다 짓밟고 네. 지금 다 빼앗아버린 거기 때문에, 예, 그리고 또 이게 효과가 있으면 우리가 따라줘요. 효과가 있으면. 효과가 전혀 없어요. 이게 무슨 효과가 있어요, 이게? 예, 이게 뭐 코로나가 뭐 저녁에만 활동하나요? 낮에는 가만히 있고? 그것도 아니고 말도 안 되는 짓을 지금 하니까 지금 열받는 거죠, 국민들이. 얼빠진 국민들이 아직도 많아요. 예, 정부방침이 맞았으면 확진자가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지는 않았겠죠. 어떻게 젊은 그렇죠. 층의 분노가 일어날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상 아직은 부족하죠? 어렵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맞아요. 젊은 층이 이렇게 막 일어나서 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저도 동의합니다. 아, 그래요? 아니 그럼 뭐 우리 40, 50대가 들고 일어나죠, 뭐 그럼. 맞습니다. 40, 50대, 60대. 우리가 30대, 40, 40. 우리가 총알바지 돼서 네, 여기 우리가 지금 들고 있는 일어나죠, 뭐. 아이들 세대에는 네. 진짜 이 지금 여기 있는 아이들 중에 이승만도 나오고 장관도 나오고, 예, 진짜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총알바지가 돼서 네. 우리 자유를, 우리 어르신들이 주신 자유를 우리가 지켜서 이 아이들한테 고스란히 물려준다고 하면 우리 역할은 끝난 거 아닙니까? 우리 세대는 죄를 정말 많이 진 세대거든요. 정말 돈 앞에 무릎 꿇고, 돈이라고 하면 어떤 것도 다 팔아요. 정말 우리 세대가. 예, 영혼뿐만 아니라 부모도 팝니다. 돈이라고 하면.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20대 초반에서 대선을 이제 투표를 했던 사람들, 문재인을 뽑았던 사람들, 이렇게 그런 청년들이 얘기할 수 있는 좀 기회가 있었는데, 문재인 뽑으면 후회한다 하더라고요. 후회를 한다 하지만 다른 리액션을 하지 않는, 맞아요. 네. 구선까지. 그러니까 이게 진짜 뭐 사회주의 정권처럼 우리가 가는 거를 우리는 느끼지만 그냥 그들은 그냥 거기서까지 끝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네네네. 예, 딱 거기까지. 아,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 예. 서서히 공산화로 가는 길에 길들여지고 있는 게 네. 지금 눈에 드러나게 보이잖아요. 지방자치제로 인해 가지고 경찰들도 이제 다 주민자치제로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 권력이 주민자치제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 데다가 국민들이 저는 아니다 생각하고 반발을 해야 되는데 같이 적응을 하고 있어요.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보면 어제 같은 날은 재헌절이잖아요. 우리가 다 같이 태극기를 개항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파트에서 그 개항을 하고 내려다보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과거에는 아파트에서 동사무소에서 방송을 했거든요. 네네. 오늘은 무슨 날 태극기를 개항해야 합니다라고 방송을 했다고, 관리실에서도 하고 동사무소에서도 방송을 했는데, 이거는 주민자치 그걸 되고 난 후부터 동사무소라는 이름이 없잖아요. 그러고 난 후부터는 방송이 없다니까요. 그러면 태극기에 대한 나라의 존경심도 지금 점점 사라지고, 마스크 쓰라 하니 쓰고 나오지 마라 하니까 6시 넘어서 뭐 다니지 마라 하니까 안 다니고. 그런데 이거를요, 젊은 사람들이 깨닫고 일어나야 돼요.
나이 드신 분은요 이제 살 만큼 살았으니까 뭐가 들었습니까? 나와서 투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안 하니까 정말로 너무 네네. 지금 말씀하신 분도 일리가 있지만 그 젊은 세대들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느냐. 일자리가 일단 없어요. 그 다음에 먹고 사는데 미래지향적인 게 하나도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20대들이 지금 태극기 달 정신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현재 문재인 독재 정권 하에서 지금 이 코비드 그러니까 우한 괴질로 인해서 지금 모든 걸 탄압하고 아까 갈라치기 한다고 그랬죠. 20대 30대 갈라치기 하고 여성과 남성과 갈라치기 했고 가족과의 그 만남 명절에도 지금 못 만나게 만들어 놨고 결국은 국민들을 거지화시키고 있어요 지금 얘네들이. 네네네. 그런데 먹고 사는데 문제가 오늘 뭐 이 주제 나중에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이 전사 대란도 아주 심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따 시간이 있으면 제가 더 말씀드리겠지만 20대들만 뭐라 그러지 말고 난 요즘에 20대들이 뛰어난다고 봐요. 네. 오히려 40대 50대 초반보다 훨씬 지금 나라 걱정 자기 걱정 미래 지향적으로 지금 생각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대 겨냥하지 말고 제발 40대 맘충들 50대 초반 애들 얘네들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예, 예. 선생님 말씀에 네. 죄송합니다. 선생님한테 좀 동의하는 게 뭐냐면요. 20대가 저는 자유를 찾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40대, 50대는 자유를 찾으려고 아예 생각도 안 하거든요. 근데 20대한테 부족한 게 뭐냐면 자유에는 분명히 책임이 따르고 대가가 따라요. 근데 그 책임하고 대가가 그 갖춰질 역량이 안 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근데 이거는 어르신들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어르신들의 모습을 20대가 본다고 하면 정말 우리 세대에는 희망이 없다고 봐요. 사실 저는. 근데 20대는 정말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전 동의합니다. 예. 엊그제 인천지검에 주안역에서 택시를 타는데요. 택시기사가 한 60대 이상 됐는데 이 양반이 하는 말이 뭐냐면 지금 문재인이 얼마나 잘하고 있느냐. 때마다 되면 돈도 주고 그러는데 자기 주변에서는 다 잘한다고 생각한대요. 아니, 택시 운전사가 그러셨어요? 네. 택시 운전사 지금 2명 타는 거 모르나 보죠? 그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까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또 이제 전 정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명박이 때 지금 택시가 대중교통이 아니고 그냥 독립교통으로 돼 있나 봐요. 그러니까 버스나 지하철 같은 경우는 대중교통으로 속해 있어서 그런데 택시는 독립교통이기 때문에 이렇게 제재를 받는 거다. 그 이명박이 때 박근혜 때 안 해줘서 이렇게 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완전히 아직까지도 정신 나간 사람 완전히 골수됐기 때문입니다. 네. 어쨌든 간에 그러면 정치 방향에 대해서 좀 이제 넘어가도록 하고 저기 대권 후보 이제 정치권으로 잠깐 얘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치권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해서 야, 이 사람 믿지 못하겠다. 그렇죠.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최재형 감사원장께서 어제 이틀 전에 개헌은 안 된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렇죠. 저 박수 치고 싶습니다. 지금 그 내용을 이제 구체적으로 좀 얘기하면은 이제 기자들이 질문을 좀 한 것 같아요. 아니 본인이 아예 그 성명서를 썼어요. 써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기자분들이 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질문이 오갔던 거에 대해서 입장을 이제 전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입장이었냐면 대통령제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다. 대통령제를 잘못 권력을 이용한 자들이 문제가 있는 거다라고 명확한 대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헌법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대통령제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 근데 그거를 활용하는 잘못된 자들이 나타나서 그거에 대해서 제한적인 대통령제를 만들었다. 맞습니다. 딱 요 말씀을 이 내용을 한 거예요. 이 내용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제대로 된 대통령을 뽑는다고 하면은 개헌을 굳이 할 필요가 없다. 개헌은 필요 없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대답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최재형 감사원장이 또 이 사람 좀 대단한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국민의 진당에 입당을 하면서 요 성명서를 발표했어요. 입당을 하면서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국민의 진당에 내가 들어가는데 저기 김종인, 김무성, 유승민 그리고 이준석까지 야 너네 말 안 들을 거야. 너네 말 안 들을 거고 개헌은 안 돼 하고 선언하면서 들어간 거 아닙니까?
이것도 좀 이것도 좀 한번 그 도전을 한 거니까 그 국민의힘당의 그 당권파 그 기득권 당권파에 도전하면서 들어간 거니까 그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최재형 원장이 입당을 빨리 서둘렀다고 생각은 안 하십니까? 저는 일부러 그렇게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처음에는 이분이 처음에는 그 자기의 그 어떤 지지율을 자기를 방어해줄 사람도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 그 도움이 필요하니까 입당을 먼저 서둘렀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입당하고 바로 다음 날 개헌 불가라고 선포를 했거든요. 이걸 보면서 개헌 불가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김종인, 김무성, 유승민, 이준석을 엿먹이려는 것도 포함해서 이렇게 빨리 입당을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뭘 다른 측면의 시각도 있을 겁니다. 예. 저는 그 최재형 원장이 적어도 입당하기 전에 네. 약조는 받아놓고 들어갔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무슨 약조? 아무 약조도 안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가 됐던 네. 기타 그 중진 의원들한테 당신이 들어옴으로써에 대한 그 어떤 대선 후보 자격에 대한 밀어주겠다는 그 약조. 그거를 봐줄 수가 없죠. 개헌을 안 하겠다고 이렇게 버텼는데. 아니 개헌하고 별 문제죠. 왜냐하면 앞으로 분명히 저는 최재형 원장이 엄청난 저격을 받으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첫째, 저는 그 김무성이나 유승민이가 들어왔다고 생각은 않는데, 첫째 이 중진 의원들과 그 김무성, 유승민 파 또는 이제 홍준표 씨도 마찬가지겠지만 과거 안철수하고는 다르겠지만 일단 굉장히 적용 내지는 나름대로 옛날 또 재판 그 간첩 사건에 대한 그 잘못된 판단으로 해서 무죄 형량 때린 거 이런 거 가지고 좌파들이 얘기할 게 아니라 또 우판에서 저격당할까봐 그게 걱정이라 말씀드린 겁니다. 그게 무조건 간첩 그거는 뭡니까? 그거는 이제 좀 찾아보세요. 인터넷 찾아보면 한 20여 가지가 나와요. 뭐 최재형에 관해서 20여 가지. 최재형 판사 시절에 뭐 어떻게 했다고요? 간첩을 풀어줬다고요? 유죄였었는데 무죄로 형량을 그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요? 그거 우선은 그러면은 용신 위원장님 찾아보시고요. 알겠습니다. 우리 한번 우리가 좀 따져봐야 될 게 뭐가 있냐면은 자 어쨌든 간에 이제 최재형 감사원장이 국민의힘당에 입당을 했고 또 강력한 또 대권 주자인 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홍준표 그분이 또 여기 계시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윤희숙 의원이 여기 있고 그리고 이제 황교안 하태경은 얘기하고 싶지가 않아요 원래 그렇게 있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 국민의힘당에서는 이렇게 어렴풋이 이렇게 나오신 분들이 이제 제가 호명하신 분들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철수 그 당 쪽에서 이제 안철수나 뭐 다른 이제 그 우파에서 좀 이제 좀 이렇게 있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를 다 이제 통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또 김종인 같은 김동연을 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굴 밀던 상관은 없는데 근데 이게 어느 시점에서는 통합이 돼가지고 한 후보를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경선 그 당내 경선도 있고 야당 전체에 대한 경선도 있고 해서 이거를 해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당에 지금 입당한 최재형 감사원장이 지금 어떤 심정으로 국민의힘당에 입당했을까라고 이제 좀 생각을 좀 해보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 당권파 있지 않습니까? 당권파를 지금 완전히 물먹인 건데 개헌 안 하겠다고 선언을 했으니까 그 당권파 밑에 그 줄줄이 그쪽에 줄을 데려가 있던 국회의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 야 그쪽으로 가지 마. 내 밑으로 와.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누가요? 최재형이 내 밑으로 와. 내 밑으로 와. 그러니까 본인이 들어가서 당을 장악하겠다. 당을 장악해야죠. 대권 후보가 되려면은. 아니까 지금. 그 지금 약간 현실이 조금 약간 아니 그러니까 당 대표가 된다 뭐 원내대표 이런 게 아니라 그 분위기 있지 않습니까? 분위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봤어요. 그러니까 최재형 감사원장 대선 후보 나오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최재형 감사원장 그리고 강력한 대권 후보 윤석열 검찰총장. 어떻게 보면 우파에서는 이 두 세력이 결합이 된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면은 국민의힘
국민의힘 당의 입장에서는 천군만마를 얻은 거예요. 둘 다 누구냐면은 문재인 정권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반대 세력으로 와가지고 강력한 대권 후보가 된 거예요. 한 세력이 된 건데, 지금 저는 이제 최재형 감사원장이 국민의힘 당에 입당했을 때는 어떤 마음으로 입당을 했을까라고 하는 그걸 좀 생각해보고 싶다라는 거죠. 어떤 의견인지 좀 한번 들어보고 싶다. 어떤 심정으로 갔을까라고 하는 걸 좀 한번 함께 나눴으면 한다는 거죠. 처음 저도 이렇게 얘기를 들었을 때는 예. 이제 뭐 김종인을 비롯해서 이제 내각제를 위한 퍼즐로서 이렇게 내각제, 최재형 예. 원장을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입당한 거 보면 아무래도 정치 세력이 전무할 테니까 그렇죠. 그거를 어쨌든 등에 업고 가겠다는 움직임이 있겠죠. 근데 뭐 약정을 이렇게 하겠다는 거에 대해서는 뭐 지지를 전폭적으로 해주겠다는 약정을 받기는 저도 힘들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따지고 보면은 이렇게 뭐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무슨 말 하다가 말았죠? 지금 용식 형님이 초창기 때 지금 최재형 감사원장도 검증을 할 필요가 있다. 개헌 판자 아닌지 처음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아니 그러니까 이제 예. 최재형 감사원장도 뭐 약점이 있겠죠. 있는데 아니, 저는 당연히 지금 이렇게 빨리 입당을 하는 거는 국민의힘 당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들어간 게 맞습니다. 그런 측면이 당연히 있는데 아니 근데 저는 아까 뭐 간첩 얘기 나오는데 그건 난 들어본 게 없는데 나는 그런 거를 하여튼 뭐 그거 넘어가고요. 예. 난 그런 걸 모르겠어요. 나 모르겠고 아니, 지금 예. 용식 의원님, 지금 그러니까 용식 의원님 생각은 최재형 감사원장이 국민의힘 당으로 빠르게 들어간 거는 자신을 좀 이게 아니 그럼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땐 당연히 그거죠. 자기가 보호받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빨리 들어간 거죠. 아니면 급하게 들어간 대권에 대한 거는. 욕심은 없이 들어갔을까요? 아니 당연히 대권에 대한 욕심이 있는데 대권에 좀 대한 일찍 욕심. 들어갔단 말이에요. 네. 예, 입당을 일찍 했단 말이죠. 최재형 감사원장도 그러면 그 당내 규정에 따라서 경선을 치를 마음으로 들어갔겠죠. 당연히 그렇게 그럴 마음 들어가고 당연히 그렇죠. 그런 거죠. 근데 예. 지금 얘기했듯이 지금 고위 당권을 쥐고 있는 자들에게 정면으로 나는 개헌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는다. 완전 도전한 거예요. 완전 도전한 거예요. 커밍아웃을 했죠. 당권파에 완전 도전한 거예요. 윤석열도 그러면은 저 개헌에 대해서 자기도 커밍아웃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면은 그러니까 개헌은 안 된다고 했던 당권 주자들이 그러니까 대권 주자들이 둘 다 유력한데 둘 다 개헌은 안 된다 했잖아요. 그러면은 국민의힘 당에서 개헌을 끌고 가려고 했던 사람들에 대해 개헌에 대한 동력이 완전히 꺼져버렸어요 지금. 끝난 거죠. 예, 개헌에 대한 동력은 이제 끝났어요. 제가 봤을 때 끝났어요. 그러면은 당권 안에서 최재형을 미는 파하고 윤석열을 미는 파하고 갈라질 수 있겠죠. 당연히 갈라지겠죠. 그렇죠. 또 다른 세력도 있고. 지금 당연히 갈라지는데 최재형은 뭐냐면은 김종인 누구야 김무성 유승민 그쪽으로 줄 서지 말고 내 밑에 줄 서라. 이제 약간 이런 도전적인 의미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 거죠. 공격적인 자세를 그동안에 상당히 공격적으로 지금 입당을 한 거예요. 이제 언론에서 순종적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공격적으로 들어갔다니까. 최재형을 평하기를 너무 약하게 평했는데 자기가 아직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번에 공격적으로. 그러니까 최재형 씨가 제가 봤을 때 이분이 좀 만만한 분이 아닌 것 같아요. 알려진 게 없잖아요. 알려진 게 없는데 이분이 만만하지 않다니까요. 만만하지 않아요. 그냥 관료로서 그냥 뭐 도전 정신도 없고 뭐 그냥 그리고 이분이 얘기한 게 윤석열 대타냐 이러니까 나는 윤석열을 대체하려고 들어간 게 아니다. 나는 나 자신의 정치 철학이 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보기와는 조금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조금 지난 건데 그냥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검색을 할 때 사건 번호가 없는 거는 그 사람 재판이 아니라고 합니다. 사건 번호가 있어야 되는 거래요. 예. 검색을 하셨을 때. 네. 지금 통일영 의원님 통일영 의원님 생각은 좀 어떠신 것 같아요? 우리 이렇게 의견을 나눴는데 어쨌든 국민의힘이라는 당이 제 역할을 못 하니까 지금 이런 분쟁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최재형이라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실 윤석열이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저는 국민이 얼마만큼 이 나라의 주인의식을 갖고 정치인한테 정치 똑바로 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국민들이 먼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누가 되든
이재명이 돼도요, 국민이 주인의 역할을 한다고 하면 얼마든지 국민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됩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국민들이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고 이렇게 제 마음의 얘기고요. 최재형은 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스킵했어요.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아직까지는 그렇게 막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싶진 않아서 기존에 있는 사람들도 알아가기 힘들잖아요. 지금. 그래서 전 스킵한 상태입니다. 우선은 근데 제가 그냥 딱 봤을 때는 자기 입장을 이제 안 나타냈던 사람들이, 후보들이 자기의 색깔을 이제 분명하게 하나씩 드러내는 것 같아요. 그전에는 베일에 가려져 있던 사람들, 윤석열도 그렇고 최재형 감사원장도 그렇고, 이제 자기의 이제 그 색깔이라든가 자기의 이제 가는 지향성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이제는 밝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게 어디서 들은 얘기인데, 그 야당 쪽의 대권 후보들 몇 명한테 이 부정선거에 대한 브리핑이 들어갔대요. 윤석열에게도 들어갔고 아마 최재형한테도 브리핑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근데 윤석열은 어제 어디 갔습니까? 5.18 거기 갔지 않습니까? 5.18. 최재형은 부산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최재형은 부산에 갔고. 네네. 이게 딱, 그리고 최재형은 그 분명히 브리핑을 받았을 텐데, 그 부정선거에 대한 브리핑을 받았을 텐데 내각제 안 하겠다 그랬어요. 네네네. 네. 그래서 그냥 일단은 제가 뭐 모르겠지만 일단은 가능성으로 봤을 때 윤석열보다는 최재형이 그래도 부정선거를 수사할 이거를 파볼 의지가 있는 것 같아요. 뭐 모르겠지만, 왜냐면은 내각제를 안 하겠다 그랬으니까. 내각제하고 부정선거는 이거 굉장히 그 관련이 있습니다. 내각제를 하겠다는 거는 부정선거 수사 안 하겠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직은 모르겠지만 윤석열은 부정선거 수사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으로 나온 것 같아요. 느낌에.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 근데 최재형은 아직 정확하게 말을 안 하고 있지만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파볼 의지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내각제를 안 하겠다고 선포를 했으니까. 또 이런 측면도 우리가 아직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생각해볼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러면 이제 우파 쪽은 이렇게 한번 다뤄봤는데 좌파 쪽도 한번 이렇게 네. 다뤄보죠. 민주당. 좋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나타나는 현상이 윤석열하고 이재명이 동반 하락하고 있고요. 지지율이. 네네. 이낙연이 폭등했습니다. 이낙연이 16% 18%가 나왔어요. 갑자기. 이거는 뭐냐면은 이거는 완벽한 여론 조작이고요. 왜 여론 조작을 하겠습니까? 부정선거를 하려고 여론 조작에 들어간 거예요. 갑자기 뜬금없이 나와서 그 대선에서 승리하면 이거는 100% 여론 부정선거라고 국민들이 인식을 해버리니까 아예 초장부터 여론조사에서부터 이 사람이 지금 높게 나오는 걸로 국민들에게 인식을 시키고 있어요. 그러다 부정선거 저지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정선거가 이미 시작이 됐다. 시작이 됐습니다. 예. 예. 그러면은 지금 이재명이가 저기 뭐 통틀어서 지지율이 제일 높은 건가요 지금 현재? 현재는 그런데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의미가 없다. 의미가 없어요. 예. 예. 지지율이 뭐 가장 지금 27.2 이재명, 윤석열 26.8, 이낙연이 16%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어요. 예. 예. 근데 이낙연이가 갑자기 치고 올라왔다. 예, 갑자기 치고 올라왔어요. 예. 이건 명백히 지금 이낙연을 띄우는 겁니다. 왜냐? 정세균이 너무 안 되겠으니까. 원래 정세균 띄우려고 그랬는데 정세균이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낙연을 추미애는요? 추미애 뭐 하죠? 추미애? 뭐 추미애도 뭐. 아니 추미애 지금 나온다고 한참 떠들더니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추미애. 추여사요? 예. 그리고 지금 자르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낙연이가 전라도 출신이거든요. 전라도 출신인데 예. 이런 게 있어요. 호남 대동 단결로, 그래도 뭐 호남 대망론 요게 갑자기 뜨고 있거든요. 요거는 아마도 그 박지원 지금 국정원장 박지원이 요쪽을 공작을 하고 있는 걸로 지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낙연이 뜨고 있는 거인 것 같아요. 저는 좌파들 그쪽의 그 대선 주자에서는 예. 전 단언코 예. 이재명입니다. 네네. 두고 보십시오. 네.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재명이 될 것이다. 당연히 저쪽 좌파에서는 이재명이가 될 겁니다. 퍼스트. 왜냐하면 이재명. 저 나름대로 3년 동안 공부한 결과 제 뒤에 백그라운드는 어마무시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제가 형 안보지 해올 때 그 모든 그 죄를 전부 다 무죄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을 봤을 때 저 뒤에는 알게 모르게 굉장히 큰
사람들이 도와주고 있고 밀어주고 있고 끌어주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 지금- 민노총이요. 예? 이재명 뒤에는 민노총이 있다고. 그것도 네. 있고 경기연합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걸 확실히 얘기해 주셔야. 그다음에 친노계통이 있습니다. 네네네. 확실히 그다음에 얘기해 주셔. 반문계통이 있습니다. 네네. 근데 맞습니다. 지금 현재 이낙연 씨가 갑자기 치고 올라간 거는 네. 친문이 있는 문재인이 사주를 넣은 거예요. 네네네. 왜? 죽게 생겼거든. 네. 그러니까 이 우파 윤석열이가 됐든 최정일이 됐든 이쪽이 돼도 자기는 죽고 이재명이가 돼도 얘는 문재인은 죽어요. 네네. 그런데 친문 이낙연이나 아니면 기타 정세균이가 되면 목숨 부지는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재명이가 돼도 얘는 문재인은 살아남지 못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억지로라도 지금 이제 친문 계통을 키우려고 그러는데 네. 저는 틀릴지는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이재명이가 1인자 후보로 해서 내년도에 대선 등판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저쪽의 퍼스트는 이재명. 저는 개인적으로 이낙연이 됐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전 추미애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우 만족스러워. 근데 누가 여기서는 야당 후보는 누가 덜 악한가 따졌을 때 네. 저는 이낙연이 좀 낫죠, 이재명보다는. 덜 악하지 않나. 네, 덜 악하다고 저도 제일 생각해요. 악한 게 이재명. 네. 그 다음에 추미애, 네네. 정세균, 네. 이낙연이 거기는 이낙연이 그래도 좀 덜 악하지 않나. 네, 좀 그리고 맞아요. 제일 네. 만만해요. 그 계란 맞고도 좀 의연하잖아요. 그렇죠. 반응이 그나마. 반응이 그렇죠. 제일 만만해요. 우리가 상대하기가 제일 만만해요. 그러니까 저기 브라질보다는 축구할 때도 브라질보다는 그냥 다른 변방. 과테말라 이런데. 저 엑스맨 추여사가 네. 이재명을 밀고 있잖아. 그러니까 네, 그쪽. 친구를 전부 다 이낙연 정세균 오는데 이 이재명이가 나오면 나름대로 무회적으로 도와주고 있어요. 지금 추미애가 이재명을 돕고 있다고 송영길. 그러면 좋은 현상이죠. 서영길은 누구? 똥볼 많이 차니까 똥볼 많이 차니까. 말씀하세요. 네, 제가 알기로는 송영길도 이재명을 지지하는 쪽으로 맞아. 가지 않아요? 송영길은 이재명이죠. 송영길 민주당 이재명이에요. 대표 송영길. 저희가 친노 근데 보면요 송영길도 똥볼 많이 차요. 이게 송영길도 똥볼 많이 차는 애거든요. 그러니까 똥볼 많이 차는 애가 이재명 계속 도와주고 있으면은 좋은 거예요. 추미애가 더 그 도와주고 저기 있고. 그 박시영이라고 윈지코리아 대표가 있거든요. 박시영 아십니까? 박시영. 아세요? 박시영? 예, 좀 아시는 분도 계신데 이 사람이 노무현 정권 당시에 여론조사 행정관 국장이었어요. 이 사람이 얼마 전에 이 박시영이 누구냐? 박시영이 아마도 이근형 아십니까? 이근형. 이근형이 사전투표 보정값 발언했던 놈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박시영이 윈지코리아 대표인데 윈지코리아 전 대표가 이근형이에요. 자, 그러니까 윈지코리아는 정치 컨설팅 회사예요. 여론조사하고 뭐 이런 회사. 근데 그러니까 박시영하고 이근형은 이 4.15 부정선거를 이거를 설계한 사람이라고 봐야 돼요. 아마도. 그러니까 박시영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재명, 윤석열이 지고 이낙연이 뜨고 있습니다. 요런 얘기를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근거해서, 어쨌든 작전이 들어간 거예요. 그쪽에서. 부정선거에 대한 게 시작됐구나. 예.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고. 예. 지금 그러면은 한번 예측을 한번 해볼까요? 민주당에서는 누가 좀 대선 후보로 나올 것 같습니다. 저는 이재명. 네. 여기는요. 저도 이재명. 용신 의원님은. 여기 두 분이 다 이재명 하니까 저도 갑자기 자신이 없어요. 아니 본인 생각인데요. 얘기하는 거죠. 본인.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이낙연 지금 아니 이쪽에서 이낙연 될 수도 있어요. 이낙연이 될 수도 있어요. 이낙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아직은 원하는 퍼센트가 아닌 것 같아요. 이낙연이 여기 그러면 이재명일 것 같으신 분들. 이재명 맞네요. 네. 그다음에 이낙연 없네요. 이낙연 한 분 있어요. 한 분 계십니다. 이재명이가 지난 김경수. 김경수가 있구나. 김경수 있구나. 김경수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김경수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능성 있어요. 예, 있어요. 아니 근데 김경수 나올 가능성이 지금 있어요. 아니 근데 지금 경선이 시작됐는데 무슨 아니 경선이 아직 시작이 안 됐거든요. 지금 저 안진당 네. 경선 연기를 하는 이유는
김경수 때문에 연기한 거예요. 김경수를 사실은. 집어넣기 위해서. 네, 김경수 집어넣으려고 연기한 거라서 김경수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경수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요? 아니 경례님도 대통령 선거 한번 나가시죠. 아이 무슨 아니 그 아무나 다 나오는 것 같은데요. 우리 한번 다 나가봐요. 네, 대통령. 네. 우리 용식 형제님은 지역구부터 시작하시죠. 아 지역구부터. 지역구부터 챙기고. 저는 주민자치 이제 그 주민센터부터 저는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밑바닥부터 가진 다음에. 이장부터 그러니까 주민 이장부터 시작을 해야죠. 이장부터 해서. 지금 그렇게 보니까 아직 하여튼간 우파든 좌파든 아직 결정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네네. 예. 그럼 우파는 아직 여론조사 안 했잖아요. 우리 안에서 여론조사 한번 해주고. 한번 해볼까요, 그럼? 예. 자 그러면 전 포기입니다. 윤석열, 전 최재형. 기권이에요. 기권? 네. 없어요? 네, 없어요. 전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우파 중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저는 최재형 감사원장. 용식 형제님. 최재형 감사원장. 최재형 감사원장. 최재형 씨가. 아니 근데 물론 최재형 감사원장 아직은 좀 이르긴 한데 윤석열이요. 윤석열 없어. 윤석열 아니야. 저는 그 압도적으로 많아서 지금 못 드는 것 같은데. 홍준표. 자, 홍준표. 자, 홍준표 한 명 있습니다. 홍준표 한 명. 그럼 황교안. 그 얘기는 안 하시는 게 참 좋았을 것 같은데. 지금 이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봐요. 물론 이제 장난 삼아서 하는 거지만 맞아요. 검정 기간 끝나고 10월 말 끝나고 나서 의미는 11월 초는 저는 한 사람을 지목이 되겠죠. 네네. 검증인데 지금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아니 누가 될 것 같으냐 이거죠. 누가 될 것 같으냐? 네. 저는 윤석열입니다. 윤석열. 윤석열. 압도적으로. 예. 아니 뭐 최대집 회장도 나온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최대집. 그죠? 최대집 대통령 무소속으로요? 무소속? 네네네. 최대. 저는 그럼 최대집. 나온다고. 그 정도로. 난 기권. 아니 무소속으로 나올 수 있구나. 뭐 나올 수는 있어. 최대집도 박근혜 당. 최대집도 나온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우리 용식 형제님. 네네. 저 부정선거. 네. 이제 관련해서 부정선거 얘기 좀 하고. 예. 자, 한국하고 미국에서 부정선거 지각 변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네요. 이두봉 검사장 아시죠? 인천지검 검사장. 이 사람이 월성 원전 비리 수사하다가 아주 지방으로 쫓겨난 사람이에요. 이두봉 검사장. 그러니까 이것도 참 신기합니다. 이 사람이 원래 월성 원전 비리면 어디예요? 저희가 충청도인가요? 어디야? 월성 경상도. 경상도인가요? 네. 하여튼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 이 사람이 원래 서울에 있었는데 추미애 때 밀려나서 월성 원자로 갔다가 거기서도 밀려나서 인천까지 온 거예요. 좌천 돼서 인천까지 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한테 지금 배춘리 투표지 수사가 이 사람이 맡게 된 거예요. 세 번째네. 이거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 아닌가 이런 거? 이거 되게 신기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내일신문이라고 있습니다. 내일신문이 아주 큰 메인 언론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그 젊은 층에는 알려져 있는 신문사예요. 내일신문이요? 내일 할 때 투마로우 신문. 내일신문. 그래도 꽤 큰 신문사입니다. 내일신문이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문화일보보다 조금 더 커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일보다 커요? 문화일보보다 좀 커요. 제가 봤을 때. 그래요? 네, 그 정도 규모예요. 근데 여기서 드디어 어제 부정선거 4종 세트, 선관위, 대법원, 검찰, 경찰, 공수처, 그리고 언론 해가지고 여기를 다 문재인 정권이 장악했다. 그래서 부정선거가 가능했다라고 드디어 첫 보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일신문. 그리고 이인재, 나경원, 김성찬, 정유섭, 이 사람은 전 의원이고 이분들이 다 부정선거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인재 씨는 지난번 6.28 그때 그 배춘리 투표지 나왔을 그때부터 의문을 표하기 시작했고요. 나경원 의원은 민경욱 의원하고 친구라 그러셨죠? 예. 나경원 두 분이 친구라고 그랬고 그리고 이제 윤석열 씨가 자기 아는 지인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내가 총장 당시에 4.15 부정선거를 수사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는 있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선회를 했냐면은
우리가 압도적인 승리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 쪽으로 지금 선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압도적인 승리는 그때 문제고 네, 지금 밝혀야죠.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씨는 아직 결심을 못 하고 있어요.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예, 그러니까 그런 압도적인 승리는 그렇죠. 예. 하여튼 그렇고 지금 우리나라 상황은 이렇고 미국 상황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마리코파 카운티 재검표 결과를 청문회를 했습니다. 네, 재검표 결과를 청문회를 했어요. 자, 유령 투표지가 7만 표 이상이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게 애초에 이게 그 저기 우편 투표거든요. 우편 투표. 이게 발송이 됐다는 근거 자료가 없어요. 그런데 7만 표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게. 그게 7만 표가 나왔고 대통령 선거일 이후에 유권자 명단에 10,000명 이상이 추가가 됐어요. 투표하고 난 이후에 요게 10,000명 이상이 나왔고 선거 도중에 서버가 해킹됐다라는 증언이 나왔고요. 그 청문회에서. 그리고 전자투표기가 원격 조작 가능했다는 그런 증언도 나왔고요. 그리고 외부에서 그 전자개표기 거기에 접속한 그 로그 기록을 지난 3월에 모두 삭제했다. 이거는 증거로 나왔고요. 삭제했다는 거. 그리고 원본 투표지와 사본 투표지가 이게 표시되어 있지 않아서 식별 불가능.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원본이 훼손되면 요거를 카피본을 떠야 되는데 요 카피본 뜨면은 여기다 일련 번호를 매겨야 돼요. 원본에 있는 그 일련 번호를 그대로 매겨야 되는데 이게 일련 번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 장을 카피했는지 100장을 카피했는지 알 수가 없는. 자, 하여튼 요런 게 지금 청문회 때 다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웬디 로저스 아리조나 상원 의원이에요. 아리조나주의 상원 의원 웬디 로저스, 이 사람이 선거인단을 다시 소집해서 재투표해야 한다라고 드디어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직 CIA 작전 팀장이 이런 말을 했어요. 위스콘신, 아리조나, 펜실베니아, 조지아 등에서 다 부정선거가 일어났다. 재선거해야 된다. 그리고 트럼프도 더 기다릴 것 없다. 인증 취소해야 된다. 이거 바이든 대통령 인증 취소해야 된다. 그런 그 얘기예요. 지금 이제 드디어 미국에서 이제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지금 뭐 흥미진진해. 근데 민정욱 의원이 한 거는 선거 무효 소송이잖아요. 네. 선거 무효 소송. 선거 무효 소송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하고 약간 틀린 거죠. 미국하고는 약간 부정선거에 대한 개념이 약간 틀린 거죠. 개념 자체가. 미국은 무효 소송이 아니라 이거에 대해 부정선거에 대한 거를 이제 부정선거에 대한 거를 이제 해서 이제 입증하는 거고, 이 민경욱 의원이 한 거는 무효 소송. 아니 뭐 무효 소송인데 비슷하죠. 뭐 근데 여기서 이제 배추잎처럼 이제 부정으로 저질렀던 이 증거들이 드러난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예. 완전 무효라는.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나라도 만약에 이제 이거 하면은 우리 지역 민정욱 의원 지역구에서만 만약에 이게 법원에서 판결돼서 다시 해라 그러면은 다시 이제 거기 선거가 진행되는 거고, 나머지 의원들이 제출한 그 지역구에서도 우리도 밝혀라 해가지고 밝혀서 뭐 부정이 저질러졌다고 하면은 거기도 다시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예. 당연히 이제 그게 원래 적법적인 절차인데요. 예.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부정선거가 한번 밝혀지기 시작하면은 이렇게 적법한 절차로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냥 끝나는 거예요. 부정선거가 밝혀지면은 그냥 폭동이 일어나든지 내전이 벌어지든지 그냥 다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별로 없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예. 적법적인 절차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더 없다니까요. 제가 봤을 때는. 적법적으로도 그렇게 안 돼요. 그렇게 얘네가 절대 놔두지 않을 거다. 그럼요. 왜 문재인 쪽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지금 저쪽에서 뭐 당연히 가만 안 있죠. 그러면 우리 자유시민 쪽에서도 가만히 안 있고 이러면 그냥 지금 5.18 수준의 내전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적법적인 절차로 절대 갈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이 적법적인 절차로 가도록 놔두겠습니까? 절대 안 놔두죠. 미국에서도 적법적인 절차로 이게 될 수가 없어요. 해결이 사실은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이나 우리나라. 그러니까 마음의 준비는 내전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저는 그 정도 수준의 뭔가가 일어나지 않고는 이게 부정선거가 이게 밝혀질 수가 없는데. 근데 지금 우리 국민들 지금 마스크 하나 이거 제대로 얘기 못하고 통금에 대해서 이거 얘기도 제대로 못하는데 이 부정선거 때문에 목숨 걸면서 나올 사람들이 이렇게 있냐 이거죠. 현실적으로. 지금 함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면 좋죠. 가장 좋은데 실제적으로 지금 폭동이 일어나려면 지금 현재 정치 방역에서 폭동이 일어나야 되고,
자영업자가 폭동이 일어나야 되고요. 국민들이 먹고 사는 데에 대해서 폭동이 일어나야죠. 물론 부정선거, 저도 부정선거 분명히 있다고 그러지만 그거는 아무래도 차기 정권에서 판가름 날 것 같습니다. 그 이번 정권은 그냥 넘어가실 것 같은데. 당연히 넘어가죠. 절대 얘네들이 바뀔 수가 없습니다. 탈수입이 우리가 자영업자 할 때 우리가 합류를 해줘야 돼요. 자영업자들이 폭동을 일으키기 전에 이번에 국무총리의 그 결과에 따라서 촛불을 들게 그렇죠. 그러니까 자영업자 할 때 국민들도 같이 합류를 해줘요. 맞아요. 곽은경 대표님이 얘기한 게 저게 정답입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 차량 시위할 때도 나름대로 언론이나 방송에서 그렇게 이슈대로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짤막하게 다뤘는데 그나마 유튜버들이 가서 찍긴 찍었는데 합세한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또 내가 자영업자면은 당연히 나가야 되는 게 원칙이거든요. 길거리로 차량 시위 아니더라도 안 나갔어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한 대표님이 얘기한 대로 이 나라가 폭동이 해가지고 나름대로 정권에 대한 어떤 위협을 가하려면 먹고 사는데 국민들이 힘든 이 사람들이 나와서 뭉치고 외쳐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현재 4단계 방역에 협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도권 이 탓할 게 아니라 저는 과감하게 국민들 탓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하지만 신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깁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니까요. 또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 인정했습니다. 대신사님. 제가 하나 뭐 질문할게요. 질문이요. 유튜버 내가 다 못 봤는데 소강석이가 이제 후회한다 뭐 이런 거 유튜버가 있는데 제가 보지 못했거든요. 그 진짜인가요?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그 진실은. 아니에요. 네, 그 진실 속에 내면은 아니라고 하잖아요. 진실이 내면은 제가 봤을 때도 또 하나의 쇼가 아닌가. 근데 이게 우리 성경 말씀에서 회개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회개, 후회한다, 회개. 이거는요, 그 전에 있던 삶을 청산하고요, 돌이키는 거를 회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 속에 있으면서 그 속에서 그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돌이키지 않고 나오지 않으면 회개라고 안 봐요. 이게 참된 회개는 내 삶이 변화돼서 돌이키는. 그래서 성경에서 그 본어겐 다시 태어난다,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를 진정한 회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 심정 속에 들어가 보지는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거기서 본다고 하면은 내가 그 생활 속에서 만족하고 그 생활 속에서 계속 생활을 유지하고 있으면서 내가 입으로는 내가 후회에 회개하면은 그건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이 과거의 눈물이에요. 맞아요. 과거의 눈물. 과거의 눈물.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 부정선거에 대해서 우리 한명신 형제님처럼 울분에 가득 차서 국민들이 정말 일어나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이게 괴리감이 있으니까 너무 이게 좀 가슴이 아픈 거예요, 사실은요. 그리고 다 우리 마음 같지가 않은 거예요, 사실은요. 이게 우리 형편 같지도 않고 우리 마음 같지도 않고 이게 인류적이지가 않기 때문에 또 오히려 문바들은 문재인 잘한다고 하는데 그들하고 또 있으면 또 화나고 또 이렇게 언쟁이 되고 막 논쟁거리가 되고 막 하는데 사실은 정말 이 나라가 잘못되고 있다는 거를 그들도 느끼면서 지지를 철회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게 부정선거가 정말 일어났다는 게요. 이제 미국 국민들한테 이게 언론들이 이제 메인 언론들이 하나둘 보도하기 시작하고 이제 자기가 버티다가 한국에서도 조선중앙이 버티다가 이걸 보도하기 시작하면요,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지금하고는 상황이 많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까지는 안 되고 사실 이제 뭐 민경욱 의원 바보 된다는 거잖아요. 그 스탠스가 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민경욱 의원이 아직도 헛소리 하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바뀌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바뀐다. 저는 바뀌고 있다고 믿어요. 바뀔 것이고 아마 그냥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다. 저는 말씀대로 진짜 그게 안 한다고. 사실 고생하고 제일 고생한 게 민경욱 의원인데 맞아요. 그 주도권 그 전체 아젠다 태태에서 묻히고 있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어제 말씀하십시오.
예, 어제 강남역을 이렇게 봤는데 경찰들이 문제지 거기 지나가는 젊은 층들은요 많이 좀 변화가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경찰들은 아주 완전히 엄청 지랄했어요 어제. 말도 못하게 지랄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위에서 예. 아니 그 청년들은 어떤 변화가 있다고 하는 거를 구체적으로 좀 말씀. 그 보는 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차갑게 전에는 네. 째려보고 막 그랬거든요. 연설하시는 분에 대해서. 네. 근데 와서 이제 파이팅도 외치고 그런 젊은 층들이 많았었어요. 많다. 막상 경찰들은 변화가 없다. 네. 그리고 네. 거기서 만난 어떤 저 구독자 중에 한 사람이 가산 디지털에서 만났는데 저를 본 게 거기서 봤다고. 젊은 층인데 20대인데. 어제 아담이 선생님도 그 강남 거리에 있으셨고 네. 저도 있었거든요. 거기 민경욱 대표님 의원님 얘기하셔서 그러는데 집회를 못 하게 하니까 혼자 앰프를 들고 혼자 외치시더라고요. 혼자. 누가요? 민경욱 의원님께서 민경욱 어제 그 거리 한가운데서 혼자 외치시더라고요. 근데 계속적으로 민경욱 의원님이 무서운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경찰이 그게 드러나게 되면 이게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경찰차를 거기 한 3대 정도를 대놓고 확성기로 계속 그런 국토본 집회에 대해서 빨리 처리하십시오. 이거는 1인 시위가 아니고 집회 형태의 집회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방송을 발언을 못하게끔 계속 가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젊은이들 좀 틀려졌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똑같은 것 같은데요. 다만 어제 좀 충격적인 게 뭐였냐면 여자가 손을 잡고 가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참 우리나라 자유롭다. 북한이었으면 이게 남북이 갈라졌는데 만약에 그들이 북한을 선택했으면 그런 더러운 짓은 못할 텐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젊은 애들은 아무 관심이 없고 그냥 연애하기 바빠요. 쇼핑하기 바쁘고 먹기 바빠요. 근데 그게 연애하는 게 당연한 건데 여자끼리 손잡고 여기서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결혼 전에 연애하면 안 되는 여기는 굉장히 성스러운 곳입니다. 네. 아니 여성끼리는 동성끼리 이렇게 여자는 이렇게 손잡기도 하는 거는 제가 알고는 있거든요. 그게 그런 형태가 아니고요. 그런 형태가 아니고 한 사람은 머리가 스포츠예요. 그러면 네, 한 사람은 손이 잡은 게 되게 좀 이렇게 끈적끈적해 보인다. 그런 유로 충격이었어요, 좀. 어제 금요일 날 제가 이제 국회 성벽 기도회를 갔다 왔는데. 제가 이거 설치하고 있는데 경찰이 와가지고 빨리 뜨라고 난리를 치더라고 그래갖고 제가 이 양반이 좀 시간 좀 잠깐 기다려라 이거 다 한 다음에 가지 말래도 간다 그랬더니까 그 경찰이 저한테 귓속말로 뭐라 그러냐면 우리도 이런 거 하기 싫어요 이러면서 그래서 그러지 말고 이 문재인이나 때려잡아라 그랬더니까 그래야지요 말은 그리고 하민수 형님 저는 다만 바람이 있는데요. 네네. 이게 지금 다음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된다고 그러면 이 부정선거를 가지고 나라의 진짜 내전 상태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리셋을 하는 용도로 이 기폭제로 부정선거를 사용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트럼프는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게 상식적으로 부정선거가 이게 드러난다는 거는 지금까지 역사상 부정선거가 드러나면요 다 그냥 사회가 다 뒤집어져요. 자, 우리나라가 부정선거 예전에 그 부정선거 드러난 거는요 박정희 정권으로 바뀌고 난 다음 드러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회가 폭동이 일어난 거 이런 게 없었는데 부정선거가 드러나면 끝인 거예요. 그냥 그 사회는 어디든. 근데 그 드러내는 주체가 없다는 거죠. 근데 트럼프는 그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야 된다. 미국에서도 만약에 부정선거가 드러나면요 이거는 그때서부터는 이거 예측 불가합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분명히 부정선거로 인해서 밝혀진 게 아니에요. 네? 부정선거 하면서 학생들이 나오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그냥 내려오신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때도 부정선거가 그때 밝혀진 게 아니고 나중에 밝혀졌다니까. 나중에 박정희 이제 그 정권 근데 5.16 혁명이제 5.16 혁명이 일으키고 나서 그때 가서 이제 전 정권의 비리들 수사하다 보니까 이게 부정선거였다 하고 나온 거예요. 그때 나온 게 아니에요. 이승만 대통령 때 나온 게 아니에요, 이게. 근데 이승만 대통령
내려오는 맞아요. 아 그것도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이기봉 부통령 그것도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사유가 그래서 일어난 거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내려오신 거예요. 좀 감성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그 학생들한테 한 말이 있어요. 학생들이 데모를 하다가 병원에 입원을 했거든요. 근데 병원을 찾아가서 학생들의 손을 잡으면서 그랬어요. 아 이제는 내가 내려와도 되겠다. 왜? 너네가 그렇게 주인의식을 갖고 나라를 찾기 위해서 그 악에 대해서 외친다고 하면 나는 이제 가도 된다. 이렇게 자연적으로 내려오셨어요. 이승만 대통령. 네, 좀 감성적으로 얘기했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지금 용치 현재대로 예, 미국에서 이제 이 좀 부정선거의 바람이 불면은 한국도 영향이 있을 거다. 그렇게 또 희망하고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말씀을 하신 거니까 예, 또 그렇게 되기를 또 저희도 간절히 기도하고 바라는 바입니다. 아, 저는 트럼프가 되면 이 부정선거로 인해서 전 세계 지각 바뀔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네, 맞아요. 네. 저도 우리나라는 희망이 없어요. 근데 미국에서 이게 지금 기폭제로해서 시작을 하게 아니, 되면 그러니까 저는 트럼프에 대해서도 자 보십시오.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전쟁을 통해서라도 내전을 통해서라도 이거를 다 뒤집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지금 갖고 있겠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아니 부정선거를 한다 그러면 내전이 아니고 국민들이 자연적으로 일어나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조차도 그 정도로 생각을 못 한단 말이죠. 그거 누가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엄청난 피가 흘려질 그거를 아마 알 수 없는 어떤 그 힘에 의해서 다 빨려 들어가는 거죠. 그 블랙홀 속으로 그냥 트럼프도 빨려 들어가서 어쩔 수 없이 그 만약에 내전이 일어나면 내전에 그 선봉장이 돼야죠. 만약에 내전이 벌어진다면 그렇게 그냥 빨려 들어가는 거지 뭐 온 사회가. 23일 날 뭐 트럼프 대통령이 집회에 나선다고 하는데 그건 사실인가요? 아 그건 아직 제가 모르겠습니다. 봐야죠. 그리고 8월 13일 경에 트럼프 대통령이 뭐 등장한다고 그런 얘기도. 아니 그거는 뭐 문재인 정권도요. 저기 2년 전에 망한다 그랬거든요. 내려온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우리나라에서 보는 그 미국 정부에 대한 트럼프에 대한 거는 음모론이 너무 많아요. 많아요. 진짜. 그래가지고 실제적으로 저도 많이 음모론 때문에 고민하고 힘들었는데 일단은 뭐 2024년도 다시 대선에 나온다는 건 확실한 거고요. 네. 뭐 지금같이 무슨 뭐 내란을 일으켜가지고 뭐 바이든을 갖다가 내려오게끔 만든다든가 이거는 힘들 것 같고. 제가 말씀한 거는 예. 다음 대통령 대선에 나와서 대통령이 됐을 때 이 부정선거를 가지고 나라를 그러니까 어게인 아메리카 그거를 하는데 기폭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그 중국이 개입이 되는데요. 그렇죠. 그러면 중국은 망한다는 점 봐요. 근데 네네. 우리나라 부정선거 사실은 중국하고 전혀 별개는 아닙니다. 네네. 미국도 마찬가지죠. 엊그저께 시간이 또 얘기한 게 뭐냐면 거의 내정 간섭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윤석열 씨가 이제 그 한미동맹 혈맹 관계고 그다음에 중국하고는 외교적으로 그냥 평등 관계만 유지를 해야지. 그러니까 우회적으로 반중한다는 얘기를 피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뭐라 그러느냐면 까불지 마라. 그러니까 이거는 좀 과장돼서 얘기인데 까불지 마라. 왜 중국을 갖다가 네가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그러는데 정부가 가만히 있다가 하도 이쪽에서 뭐라고 그러니까 어저께 짤막하게 싱하이밍은 자중해라 요렇게만 짤막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트럼프가 2024년도에 대통령 재선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미국 부정선거가 밝혀져도 트럼프가 대통령이 다시 될 수가 없다 라고 생각하시는 거네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가 재선된다고. 아니야 그게 아니고요. 부정선거가 지금 밝혀져도 지금 현재는 그러면 바이든이 계속 밝혀져도 대통령 밝혀지면은 당연히 트럼프로 바뀌겠죠. 바뀌어야 되는데 이게 그냥 바뀔 수가 없다니까요. 용신 위원장님은 피를 흘려야 바뀔 수 있는 거고 적극적인 조처로 이건 바뀔 수가 없어요. 적극적인 발사로 이거는 바뀔 수가 안 돼요. 이거는 절대 그렇게 안 돼요. 안 내려오죠. 안 내려오죠. 바이든이 임기를 다 채울 것 같은데요. 임기를 다 채우실 것 같다. 채우고 그 다음에 대선 그러니까 최대한 피를 안 흘리는 쪽으로 저는 생각하고 싶어요. 그렇게 되면 뭐 트럼프나 바이든 간에 서로 딜이 있어야 될 텐데. 딜이라고 하기보다는 아니면은 뭐 바이든 네가 당장 못 내려오면은 그 아프다는 걸로 해가지고 1년 후에 내려와라. 좋아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미국에서 부정선거에 관련된 사람이 아마 최소 10,000명은 될걸요? 미국에서 그 작업을 진행을 하는 사람. 부정선거가 일어난 그 시스템에 관련된 자들 더 되겠죠. 스텝이 10,000명은 될걸요? 더 되죠. 중국만 해도 그리고 10,000명 중에 그 위에 윗대가리 한 100명은 사형 안 당하겠습니까? 최소 10명은 사형 안 당. 최고 그 권력 사형 안 당하겠습니까? 10명은? 그러면 그 최고 권력자들 가만히 있겠어요? 그거를 다 하려고 그러면 최고 통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하려고 그러면 최고 권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트럼프는 권력이 없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뒤집어지려면요 트럼프로 이게 정권이 바뀌고 뒤집어지려면 이게 절대 이게 정상적인 방법으로 안 된다는 거죠. 절대. 예, 그러면은 우선 이쯤 하고요. 예, 지금 이제 의견을 충분히 나눴잖아요. 예, 서로의 의견 전달은 됐을 겁니다. 하고 저 세계 날씨에 대해서 일기예보도예요. 일기예보도. 일기예보. 야 대단. 제네바왕장 대단합니다. 진짜 일기예보까지 와. 여기서 이제 세계 저기 기상 현상에 대해서 좀 얘기 좀. 예, 그 지금 세계 기상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서유럽 하면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 여기에 100년 만에 최악의 폭우가 내려가지고 120명 이상이 사망했고요. 미국 서부 지역하고 캐나다 전 지역은 여전히 폭염으로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 폭염이 얼마나 심각한 폭염이냐면은 천년 만에 한 번 찾아온 폭염이래요. 6월달에 그러니까 미국 서부 지역이 6월달에 막 45도, 50도 가까이 올라갈 수가 없다 이거죠. 천년 만에 한 번 찾아온 폭염이라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캘리포니아에 산불이 지금 계속 타고 있는데 서울에 7배가 탔고 오레건주에도 산불이 일어났는데 이거는 11월이 돼야 완전히 진화가 될 것이다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나 봐요. 인간의 힘으로 안 되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오레건하고 캘리포니아가 어디입니까? 바이든 만세했던 데 아니에요. 다 거기에요, 다 거기. 자연재해가. 네, 다 거기서 지금 자연재해가 벌어지고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도 지금 대깨물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더운 건가요? 그러면 지금 전라도 호남 쪽은 난리 났겠네요 지금. 비 많이 왔었잖아요. 네, 얼마 전에 맞아요. 물난리 났었어요. 할머니가 그 농사진 거 다 쓸렸다고 그랬어요. 맞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기상 변화가 지금 진짜네요. 자연재해들이 진짜 많이 발생하는. 그래서 지금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냐면은 정치인들 사이에서 탄소 줄여야 된다. 요 운동 지금 언론들도 그런 쪽으로 몰아가고 있거든요. 탄소가 많아져가지고 지금 이 온난화가 벌어져서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있으니 환경 탄소를 줄여야 된다. 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된다. 다 이런 쪽으로 생각이 돌아가고 있는데 과연 탄소를 줄인다고 자연재해가 없어지겠습니까, 목사님? 그거하고 상관이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사실. 예. 이거 인간의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죄가 쌓이면요, 하나님이 이제 그 가나안 땅에도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바로 들어가지 못했던 게 그 가나안 땅의 죄악이 관영할 때를 기다렸던 거예요. 그래서 합법적으로 하나님도 그 땅을 아브라함 자손들에게 줄 때는 그 땅의 주인이 바꿀 때는 죄악이 관영할 때를 기다렸다가 그 죄악이 하나님 눈에 찼을 때 그때 엎어버리는 거거든요. 한 번 잘못했다고 바로 징계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관영함이 차기를 기다리시는 거죠. 하나님이 자비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여러 차례 주시는 거예요. 그러지 않는데 자기가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을 때 그때 이제 하나님이 이제 징계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런데도 죄악이 쌓이는 거예요. 사실은 사람이 사는데 이 사람들이 살고 사는데 죄악이 쌓이니까 죄악이 간영함에 이르니까 하나님의 경고성으로 이렇게 때리시는 거예요. 그래도 돌이키지 않으면 더 센 걸로 때리는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가 이제 뭐 말세 지말을 산다, 우리가 이제 때가 가까웠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때는 이제 하나님이 아시는 거고 우리는 이제 그 시대에 맞게끔 그 시대에 맞는 우리의 그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사실은 뭐 제가 과거에 안 살아봤잖아요. 과거에는 기상 관측을 안 했잖아요. 그 당시 기상 관측을 안 했지만 역사 기록에 보면은 뭐 화산 폭발이라든가 아니면 대홍수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기록된 게 조금씩 나오긴 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제 과학적으로 정밀적으로 이제 날씨를 조사하고 강우량을 조사하고 뭐 이런 거는 안 해봤는데
여태까지 이제 관측이 시작되면서 기록이 시작되면서 과학적으로 했던 기록 중에서 이런 경우는 없었다라고 지금 나오는 거거든요, 사실은. 예, 그러면 뭔가 경고성 메시지가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 예, 그리고 앞으로 또 어떤 변화가 더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탄소량 배출 뭐 이런 거하고는 크게 생각이 없고, 우리나라 그 경제적으로 중국에서 넘어오는 미세먼지를 지금 5등급 차량, 노후 차량 그걸로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다 없애버렸잖아요, 지금. 그거 얼마나 효과가 있다고, 그걸로. 예, 예. 중국한테 한마디도 못하고. 예, 정말 이렇게 대하는 거 보면은. 거기에 요번에 그 선진국으로 우리나라가 지목돼 있잖아요, 지금. 그 그렇죠. 기후 영향의 모든 이런 네. 자체의 청구서가 이제 선진국으로 날라오거든요. 네. 그러니 이게 기후 영향이 됐든 탄소 뭐 배출량이 됐든 뭐 여러 가지로 해서 우리가 또 떠맡을 금액이 엄청나요, 또. 맞습니다. 예, 예. 선진국으로 되면서요. 네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모든 게 선진국이 대열에 낄 수가 없는데 네네. 문제 때문에 그 기침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 쌀막하게 예. 전세 대란 좀 잠깐 제기할게요. 예,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휘발유 값이 1,700원대로 올랐죠? 네. 아, 정말. 뉴스에서. 아마 박근혜 정부 때 지금 이렇게 그 야금야금 해가지고 1,700원대 휘발유 값이 올랐으면 난리 났습니다. 난리 언론들. 난리 났어요. 지금 언론들 조중동 아무도 이런 얘기를 안 하잖아요. 안 하죠. 안 하죠. 소위 뭐 우파라고 자처하는데 거기에다가 공산품 값하고 쌀값도 박근혜 정부 때 대비하면은 거의 배 이상 올랐어요. 많이 올랐습니다. 예. 계란값 너무. 계란값도 올랐고요. 야, 계란도 뭐 거의 배 이상 올랐죠. 예. 여기에 지금 우리가 조금 전혀 뉴스에 안 나오는데 지금 사실 이 이동하는 이사침센터가 가장 지금 비수기예요. 원래 6월 초부터 9월 초까지 이 장마 기간에다가 묻어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전세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까지. 왜 이렇게 되느냐면요. 지금 강남에서도 서울 내에서 이사를 원활하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사를 가려면 신고를 해야 됩니다. 차 행성지가 어디야 되고 또 왜 팔아야 되고 또 그 자금은 쓰고 팔고 난 다음에 자금은 어디다 쓸 건지 뭐 이것까지 다 지방자치에다가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전세 대란은 왜 일어나느냐면 증여하다 안 되니까 집주인들이 내가 살겠다 이제 그러면 비워줘야 되거든 전세집이. 네. 그러면 강남에 살던 사람이 저 도봉구나 이 도봉구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집값 대비해서 외곽으로 갔다가 그쪽으로 가게 되면 또 그쪽 사람들은 자기 형편에 맞으려면 수도권으로 가야 됩니다. 또 수도권 있는 사람들은 밀려나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경기 남부 지역이나 경기 북부 지역으로 가야 되거든요. 이게 연쇄 반응이 일어나 가지고요. 지금 비수기인데도 전세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일단은 집을 비워달라고 그러는데 집주인이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결국 천안까지 가는 사태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철이 지금 천안까지 이어졌으니까. 그러다 보니 또 천안이 또 집값이 뛰고 있어요. 전세가 올라가니까 당연히. 이게 연쇄 반응인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폭동 문제가 나오고 부정선거 때문에 얘기가 나왔지만 실제로 국민들이라면 이 먹고 사는데 문제가 생긴다면 실제로 이건 들고 일어나야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애석하게 무식한 건지 아니면 순수한 건지 모르지만 이놈의 우한 괴질로 얘네들이 덮어 씌워가지고 거기 공포감 때문에 더 전부 다 입을 다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발 얼마 안 보는 지금 우파끼리 보는 이 유튜버로 보시는 분들이라도 옆에 지인들한테 지금 현재 이 부동산 문제는 심각하게들 안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 갈수록 근데 이거는 의도적입니다. 부동산 3법이라든지 증여세 문제라든지 양도세라든지 이런 거는 일부러 이 문재인 정권이 일부러 그렇게 벌려놓은 거예요. 절대 얘네들이 부동산 가격 잡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금 많이 거치고 그 사회 계층을 갖다가 무너뜨리고 아까 이게 이제 갈라치기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조직을 사회화시켜서 나중에라도
니네들이 배급 주는 거 타먹어라. 네. 이주의로 나가는 거죠. 아까 주민자치에 여기 그 아담이 TV님이 얘기를 했지만 이 주민자치에 주민경찰 이 세우는 자체도 중앙정부에서 지령 한 번 되면 다 지방 알아서 다 하게끔. 그러니까 북한으로 따진다면은 인민위원회하고 똑같아요. 이걸 좀 아셔달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한마디 했습니다. 예. 근데 좀 정치를 아시는 여당을 좋아하시는 분들마저도 문재인이 잘못한 걸 아는데 문재인이 잘못한 건 약간의 고집과 인사결정권 너무나 그런 자기 사람들을 채우고 그런 거에 대한 이런 고집도 조국을 계속 이렇게 뭐가 아쉬워서 조국을 계속 이렇게 보고 있나 이런 쪽으로만 생각을 하지 전혀 정치를 조금 아시는 분들도 이런 사회주의 쪽으로 물들어가는 거를 캐치를 많이들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위에 가르쳐를 사람들은 지금 현재가 좋거든요. 여야를 가리지 않고 나름대로 지금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걔네들은 대한민국 망한다 생각은 안 해요. 그냥 지네들끼리 나누고 먹고 즐기고 하는 것뿐이지 낮에는 수하고 저녁에 가면 힘이 마음으로는데 걔네들이 지금 보내들 절대 믿지 마세요. 예. 프레스센터에서 이 나라를 무너져가는 이 나라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세미나가 있었어요. 그 제가 이제 갔는데 이제 이재호도 나오고 국진당의 국회의원이 현직 국회의원이 두 사람이 나오고 했는데 그 국진당의 국회의원 하는 말이 우리도 청년들에게 돈을 줘야 된다 이런 거를 해서 내가 이런 걸 보면서 정말 난감하더라고요. 이게 좀 지금 굉장히 무능하잖아요. 국진당이 무능하고 있는데 그 국회의원 현직 국회의원이라는 내가 그 말을 하는데 너무 화가 났고요. 근데 이제 저기 한 분이 얘기했어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에 대해서 사과 정도는 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랬는데도 답변도 안 해요.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국회의원들이나 여야를 할 것 없이 걔들은 똑같다는 거. 이게 더 큰일입니다. 예, 똑같아요 얘들이. 우리가 가르치기 힘들어요. 그럼입니다. 보칭 대찐입니다. 예. 그럼 저 정상적인 우파가 있다고 볼 수가 없어요. 뭐 이준석도 저기 송영길 만나가지고 돈 주냐고 합의했잖아요. 근데 다시 취소했죠. 뭐 58분 만에. 워낙 뭐 들고 일어나니까. 그리고 저 부동산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적으로 지금 부동산 값이 너무 버블이 너무 많아졌잖아요. 이게 25번이나 고쳤죠. 그렇죠. 부동산법을. 예. 근데 이 부분이 어떻게 보세요? 정권이 바뀌고 정상화라고 돌아간다고 하면 이 부동산이 올라갔던 집값이 떨어질 것 같으세요? 아니면 그 가격을 계속 유지할 것 같으세요? 자, 이걸 보시면 압니다. 네네네. 노무현 때 집값이 엄청나게 올랐었습니다. 네네. 폭등을 했죠. 네. 이명박 넘어오면서 박근혜 때는 안정하고 네. 오히려 하락세가 있었죠. 네네. 우파에서 정권 잡으면 당연히 집값은 하락합니다. 그럼 왜? 집값이 네네. 이제 단 한 가지 뭐가 문제냐면요. 이게 지금 오르는 게 뭐냐면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없어요. 네네네. 이게 박근혜 정부 때 공급을 해놓은 그 계획 이후에 문재인이가 정권 잡으면서부터 전혀 그 민간 업체에다가 넘기질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네. 공급을 네. 그러니까 수요는 있는데 공급이 딸리니까 당연히 오를 수밖에 네. 없었죠. 네. 근데 얘네들은 그거 원천적인 전문가 입장에서 생각을 안 하고 무조건 세금으로 때려놓고 네네. 투기꾼으로 이제 몰아왔거든요. 네네네. 그 강남 집안채 있는 사람이 투기꾼입니까? 아니죠. 그 사람들은 지금 현재 평생 벌어가지고 어떻게 잘해가지고 자식 때문에 집 한 채 강남에 있는데 세금 때문에 못 살아요 지금. 네, 그런데 지금 여쭤보신 게 그거죠. 다음 정권 우파가 잡았을 때 얘기입니까? 그렇죠. 예, 당연히 정상적인. 지금 오세훈이도 얘기했던 게 이제 이제 공급을 수요를 늘리겠다는 얘기거든요. 네네네. 그럼 이제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이 공급을 늘려야 돼요. 근데 얘네들은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공급을 늘렸다. 근데 그건 공공임대입니다. 네. 젊은 신혼이 됐던 젊은 사람들이 내 집을 갖고 싶어지 공공임대주택 들어가고 싶어요? 누구든 자기 집을 갖고 싶어하죠. 그거는 나중에 공공임대주택은 나중에 팔더라도 자기 게 아닙니다. 네네네. 예. 그런데 당연히 저는 내린다고 봅니다. 네. 이제 어느 정도 돈 가치에 따라서 옛날 가격으로 돌아가기 힘들지만 그렇죠. 네. 부동산이 뛰면 당연히 돈의 가치는 떨어지지 않습니까? 네, 인플레이션도 많이 예, 그래서 올랐으니까. 지금보다도 계속 올라가는 이거는 스탑이 되고 예. 나름대로
종군만 늘려준다면 가격은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럼 그 정권이 왔을 때 가격이 집값이 내린다고 가정을 하면요. 네네. 집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현 정권에 대해서 반대적인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그게 이제 좀 여러 가지 이제 그게 이제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데요. 너무 나름대로 이제 다주택 갖고 있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제 법인으로 돌렸어요. 네네네. 법인 임대 사업자를 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왜냐하면 법인 임대 사업자는 얘네들이 또 그거를 굉장히 그걸 부추겼어요. 네네. 네. 세금을 떨어뜨리게 해주고 그 다음에 근데 결국은 법인 임대 사업자를 내라는 얘기는 밖으로 이제 돌출시켜서 세금을 걷게 한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사업자 내면은 있는 그대로 전부 다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또 법인 임대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또 강화를 시켰는데 그렇게 덕을 보는 사람도 있긴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의 국민 대다수는 피해를 많이 보고 있고 특히 젊은 사람들은 집 사기 힘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얘네들의 부동산 세법 모든 게 움직였던 거는 의도적이었습니다. 의도적이었고 결국은 사회주의로 가는 그 징검다리였죠. 죄송합니다. 이 얘기를 왜 했냐면요. 거기서 이제 토지 공개념도 얘기가 나오죠. 근데 나중에 또 얘기할게요. 저 아시는 분이 그 3기 저기 신도시 거기에 지금 분양을 받아 계시는데 앞으로 향후에 빚을 많이 지셔서 받았어요. 그 아파트를. 근데 향후적으로 이런 상황을 조금 방송으로나마 들으신다 그러면 앞으로의 그런 자기 스탠스. 신도시금 당첨이 돼 있는 상황입니까? 예, 그래서 내년에 아마 입주를. 그건 괜찮아요. 아니 뭐 괜찮고를 떠나서요. 이런 지금 흐름을 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혹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개인적인 시간을 조금 가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용시한테 그러면 하시고 네, 그러면은 장시간 시청해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다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7월 18일 제네바 광장 자유시민 포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